안녕하세요. 한국 전통음식문화 5차 1강 궁중 음식에 관하여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궁중의 상차림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조선시대 궁중 음식의 조리법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역대 왕들이 좋아했던 음식은 또 특별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밖에 궁중 음식에 관련된 다른 것들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궁중의 상차림,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옛날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어떤 벽화라든지 아니면 기록되어 있는 어떤 유물 아니면 뭐 기물 이런 것들을 유출을 하는데, 고조리서라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문헌이 남아있는 시기가 조선 중기 이후부터 우리가 확인하거나 연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의 궁중 음식 같은 경우 어떤 뭐 잔치라든지 의계에 남겨져 있는 어떤 진연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이 남아 있는데, 궁에서 임금님들이 드셨던 일상식에 관한 어떤 기록은 영조대왕에서나 살짝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유추해서 조선시대 궁중의 상차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중의 수라상은 일상식과 그 다음에 잔치에 필요한 어떤 의례상 아니면 제를 지내는 제례상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상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가 자료들 많이 이 영조대왕 이전의 궁의 일상식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있지 않고, 그 영조대왕 때 이 일상식을 어떻게 먹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이 전반적인 조선 궁중 음식을 유추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일상식 같은 경우에는 하루 3끼가 아니라 임금님 같은 경우 5번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평일, 궁중에서 평일, 잔치가 없는 일반 평일에는 대전, 중전, 대비전, 대항대비전, 세자나 세자빈의 아침과 저녁 수라상, 정찬 형태로 우리가 흔히 뭐 자료들, 사진들,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이 화려한 12첩 반상 이런 형태로 수라상과, 그 이전에 아침 이전에 더 이른 아침에 초조반상, 그러니까 뭐 조반이 아침이라고 하면 그 이전에 초조반상하고 중간 점심에 낮것상, 그리고 밤에 저녁을 드시고 나서 그 이후에 야참까지 합쳐서 한 5번 정도의 식사를 하셨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5번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이른 아침, 보통 7시 이전. 자, 왕께서 7시 이전에 이른 아침에 초조반상을 드셨는데, 이게 좀 무겁게 드실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보통 죽이라든지 미음, 그리고 이제 응이라고 하는 이 죽, 미음, 응이가 가장 고운 형태고요. 국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분처럼 앙금을 내려서 그것으로 이 죽같이 이게 살짝 흐르는, 우리가 보통 이 아기들 이유식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그런 형태의 응이,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덩어리가 더 있는 미음, 그거보다 이제 어느 정도 쌀 아래 형태가 살아있는 죽,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유동식으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죽상, 이런 것들로 아침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 젖국찌개라든지 동치미라든지 마른 반찬 같은 거를 곁들여서 간단하게 이렇게 가볍게 드시는 초조 반상을 먼저 시작을 하시고요. 자, 7시에 초조 반상 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 10시쯤 12첩 반상,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그런 12첩 반상을 드시게 되는 거죠. 수라상은 이 12첩을 드시기 위해서 3가지의 상으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사진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그렇게 초조 반상, 조반수라를 드시고 중간에 또 마찬가지로 낙것상을 드시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미 초조반상 드셨고 아침에 조반상 12첩으로 아침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드시기 그 사이에 조금 더 또 간단하게 이 낙것상을 드시는데, 초조반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미음이나 뭐 이런 죽 같은 형태로 가볍게 드시기도 하고, 아니면 간단한 면이나 만두, 뭐 손님 오셨을 경우에 또 특별히 떡국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볍게 3시쯤에 해가지고 드시게 되는 거죠. 이때 과일이나 다과 같은 것들이 또 곁들여지기도 합니다. 자, 조반과 마찬가지로 저녁도 마찬가지로 12첩 반상을 드시는데 한 5시경. 지금 보시면 한 뭐 3-4시간 간격으로 계속 드시죠. 자, 보시면 아침 수라와 재료나 조리법은 달리해서 좀 이렇게 변화를 주어서 상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야참으로 이때 마찬가지로 면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간단한 음식류로 식혜 수정과 뭐 약식, 다과 같은 것들을 가볍게 즐기면서 이렇게 5끼의 식사를 하셨다고 기록들을 가지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평일에 잔치가 없는 일반 상차림이 이랬는데, 수라상 같은 경우에 어떤 상을 말을 하냐면 그 12첩 전찬을 말합니다. 수라상은 12첩 반상차림으로 반가의 최고첩인 9첩과 7첩보다 가지수도 많고 식사법은 당연히 까다롭습니다. 상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원반, 임금의 바로 앞에 놓이는 대원반, 실제 임금님이 식사를 하시는 대원반과 그 옆에 소원반, 그 다음에 맞은편에, 임금의 맞은편에 이 전골 등을 따뜻한 국물 요리들을 만들어내는 책상반, 책상반은 뭐 대각반, 소각반으로 구성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대원반 같은 경우에는 기본 밥과 국이 흰밥과 곽탕, 여기서 말하는 곽탕은 미역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뭐 전통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그 옛날 궁중에 대한 어떤 고증이 이미 되어진 상차림 같은 것들을 보면, 임금께서 앞에 놓인 그 흰밥과 미역국을 드시는 케이스도 있고, 옆에 소원반, 곁반에 곁들여져 있는 팥밥과 곰국을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상차림이 좀 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자, 가장 왼쪽에 있는 요 상차림이 임금께서 실제적으로 요 앞자리에 앉아서 이 상차림을 드시게 됩니다. 대원반이고요. 그 옆에 겹반이라고 하는 소원반인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대원반에는 흰수라, 흰밥,
그리고 곽탕, 미역국을 드시게 되고, 특이한 거 지금 수저 세트가 2세트가 있습니다. 2세트가 있고, 자, 옆에 보시면 이 소원반 겹반에는 뭐 육회라든지 수란이라든지 아니면 요 그릇들의 뚜껑 뭐 이런 것들이 놓이게 되고, 여기 있는 수저 세트는 김희 상궁께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임금님께서 이 두 벌의 수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김희 상궁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곡물을 미리 알아보는 요때 사용하는 수저 세트가 될 것이고, 맞은편에 이 상이 책상반이라고 하고, 이 전골 같은 거, 전골 틀을 놓고 따뜻한 국 요리라든지 전골 요리를 준비되어 있는 상차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소원반에 김이상궁, 그 다음에 그 왕이 직접 드시는 대원반에 수라상궁이 한 분 더 붙고요. 그 전골 쪽에도 마찬가지로 수라상궁이 한 분 더 붙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식사할 때는 상도 3개의 상이지만 옆에 도와주시는 상궁님도 3분이 같이 따라 붙습니다. 네, 좀 더 볼게요. 여기 보시면 대원반, 그리고 소원반, 그리고 전골 틀과 책상반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을 보시면 지금 이 붉은색이 보이시나요? 이걸 우리가 보통 주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빨간 오칠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반 방가라든지 어떤 서민들은 이 빨간색을 칠한 기물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빨간 주칠을 한 것은 궁 임금만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오칠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칠을 해놓은 것들 보면 검정색인데 그것을 좀 더 정제시켜서 이 빨간색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어렵겠죠. 그래서 이 주칠을 한 것은 임금님만 사용하는 기물이었다. 그래서 상 같은 경우에는 주칠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겨울에는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은 반상기라든지,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원하게 음식을 드실 수 있게 백자, 조선시대는 백자가 있었죠. 사기 백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었고, 상에 올리는 모든 기물은 만약에 겨울에 은 반상기를 사용했으면 모두 다 같이 은, 여름에 백자를 사용했으면 모두 다 같이 백자. 그래서 같은 재질로 된 것을 올리게 되고 사용하게 됩니다. 이 각각의 그 그릇명이 다 있습니다. 주발, 탕에 올라가는 갱기, 조치보, 이렇게 모양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르고 뭐 사이즈가 달라서 겹치게도 되는 이런 틀 형태의 이런 것들을 다 이 기물의 명칭이 다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외우시기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예외로 기물을 다 동일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예외로 토장조치 같은 경우에는 뚝배기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수저가 아까 그림에서도 보셨지만 여기 사진에 보시면 두 벌로 돼 있어요. 임금님이 사용하시는 대원반에 임금님이 수저 두 벌을 사용했다는 거고, 옆에 있는 이 수저는 아까 그림에서는 세 벌 있을 거고 여기 두 벌 있네요. 모두 옆에서 기미를 하시는 기미 상궁님이 사용하시는 수저입니다. 그럼 굳이 왜 임금 또 두 벌의 수저를 사용하셨지? 보시면 한 수저는 기름기가 없는 음식, 또 한 수저는 기름기가 있는 음식을 이제 집거나 드실 때 구분해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기미 상궁님이 수저로 음식을 하나하나 다 먼저 맛을 보시죠. 왜? 독국물이 닿으면 변색이 되는 그 은의 성질을 이용하여서 사전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기미 상궁님이신 거죠. 자, 그리고 궁궐 정전의 어자 뒤에 보시면 1월 오봉도라는 그 어자 뒤에 항상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뭐 궁을 떠난다거나 아니면 야외 행사라거나 뭐 어디로 이동하고 나서 그 천막 안에서도 그 옥자 뒤에 이번에는 1월 오봉병이라는 병품을 두게 되는 거죠. 이때 1월 오봉병 같은 경우에 높이가 거의 2m 20, 2m 40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일반 우리 그 양반가라고 하더라도 그 층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높이의 병품 사이즈를 보면 당연히 궁에서 임금의 어자 뒤에 설치를 하였던 병품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월 오봉도가 바로 임금과 궁을 상징하는 어떤 그림, 뒷배경, 어떤 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보이시나요? 지금 위에 잘리긴 했는데 여기 보이는 이 그림 자체가 1월 오봉도, 그 다음에 병풍일 경우에는 1월 오봉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궁님이 세 분 있다고 했죠? 임금님 앞에 대원반, 자, 옆에 김희상궁님이실 거고 전고를 해주시는 수라상궁님, 옆에서 임금님의 수라를 놓는 수라상궁님 해서 모두 세 분의 수라상궁님께서 임금의 식사를 도왔다. 그리고 수라상에 음식이 오면 먼저 김희상궁님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은수저로 검사한다고 하였고, 임금님은 대체로 식사를 시작하실 때 동치미 국물을 먼저 먹고 난 뒤에 밥,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숭늉을 드시면서 식사를 끝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 진상이라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무슨 얘기냐? 전국 팔도에서 나는 그 계절에 그 지역에서 아주 우수한 으뜸되는 식재료들을 이 궁으로 다 올려보내죠. 서울 다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님의 밥상은 경기도의 유명한 쌀, 품질 좋은 쌀, 뭐 함경도의 미역, 충청도의 멧돼지, 뭐 강원도의 은어, 이것도 뭐 은어가 나는 시기 그 철에 뭐 제주도에서는 전복 아니면 귤, 이런 것들 전국 팔도에서 유명하고 맛있고 제일 좋은 것들이 이 궁으로 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하고 아주 양도 풍요롭고 다양하게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임금님이 밥상이 12첩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하지만 임금님이 그러면 모든 그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자, 모든 임금이 그 12첩의 화려한 밥상을 계속 받았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왜 굳이 이 상차림의 진상을 받아서 이것들을 임금이 다 하나씩 맛을 보거나 살펴보느냐? 거기에 뒤에 또 담기는 의미가 무엇이냐? 밥상에 펼쳐진 걸 보고 팔도의 지금 현 상황이라든지 정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유추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제주도에서 전복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뭐 제주도에 지금 그 바다로 올라오는 뭐 이 상황의 중간에 태풍이 많이 불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제주도에 갑자기 어떤 뭐 전염병이 돌아서 지금 상황이 안 좋다든지 이런 것들이
밥상 안에서도, 밥상 위에서도 이 전국 팔도를 다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 임금님들이 만약에 전쟁이라든지 극심한 가뭄, 뭐 태풍, 뭐 폭풍 이런 것들이 이게 닥쳤을 때 왕의 식사가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매일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뭐 병자호란 당시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급심한 가뭄이 생겼다든지 할 경우에는 임금들이 그렇다면 자, 반찬의 가짓수를 줄이고 그 지역에 내려가서 그 지역 정세를 살펴라.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지원하거나 이런 정세를 펼쳐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병자호란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갔었습니다. 인조 수라상에 반찬을 닭다리만 달랑 하나 올라갔다라는 일화도 있다. 그래서 모든 임금이 뭐 360 하루도 빼놓지 않고 12첩 반상을 즐겼다? 이거는 아닌 거죠. 근데 이게 보통 이 일반 임금이 12첩 반상 수라상이라고 해서 드시는 상차림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뭄 같은 경우에도 자, 세종 임금 경우에는 가뭄이 너무 심하여 민생이 염려되니 진상하지 말라 이러라 이런 기록들도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어떤 가뭄, 어떤 뭐 특별한 상황 이때에 따라서도 임금들이 이 상의 상차림을 조정을 시켰지만 임금들의 성향에 따라서도 또 유행에 따라서도 상차림이 달랐다는 거죠. 영조 같은 경우에는 일상식 5끼를 하는 게 아니라 3끼만 그리고 상차림은 항상 소박하게 소식을 하는 임금의 대표적인 영조대왕이셨고 정조대왕 같은 경우도 12첩이 아니라 자 음식수를 7가지로 제한해서 나의 상차림은 울려라 이렇게 유형을 달리해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자 앞에 일상식이었다고 하면 자 궁에는 행사가 엄청나게 많죠. 궁중에서 하는 의례식은 그럼 과연 상차림은 어떻게 되었을까? 뭐 왕족의 생일이나 경사가 있었던 연회식 그리고 아니면 뭐 혼례가 자주 빈번하죠. 네. 혼례 상차림인 가례식 그리고 외국의 사신을 접대하는 영접식 그리고 왕실의 제사를 치르는 제례식 이렇게 크게 의례식이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런 자료들이 어디에서 보일 수 있냐면 진년의계, 뭐 진찬의계, 해경궁시 정조대왕이 수원 행궁으로 행사를 했던 뭐 원행의묘 정리의계 이런 부분들에서 그 화려한 그 잔치 상차림들을 보실 수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기록, 그림도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다 남겨져 있어서 의복을 연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이제 궁중의 악기를 연구하시는 분들, 음식을 연구하는 사람들 모두 그 그림들을 보고 그대로 재현을 하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죠. 봉수당 진찬도, 진찬에 해당되는 1795년 해경궁 홍씨 회갑연인 거죠. 옛날에는 이 회갑연이 흔치 않았습니다. 원체 특히나 궁의 이 평균 수명이 되게 짧기 때문에 회갑을 한다는 건 엄청난 축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회갑연을 기념을 해서 그린 그림, 지금도 보시면 요걸 확대해서 보시면 엄청나게 세세하게 잘 그려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그 상차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가 있는 거죠. 또 이거 신축 진천도 효정왕후가 71세가 된 것을 기념해서 자 마찬가지로 몇 폭입니까 이게 이렇게 크게 자세하게 각각 그 이 분야를 다 상세하게 그림을 그려둔 것이죠. 자 궁중에서도 제례식이 있는데 철철이 따라서 하늘에 제를 지내는 천신 뭐 그 철에 나오는 뭐 핵과일, 핵국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상을 말하는 거고 뭐 선원전 다례 같은 경우 왕가의 선조들의 어진을 모시는 정가인 선원전에 이제 행하는 다례, 차례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궁중에서 상차림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궁중 음식은 어떤 조리법들을 사용했을까요? 전국 팔도에서 진상되어진 아주 고급스럽고 진귀한 식재료들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일반 서민들이나 양반가에서 드시는 것처럼 조리하지는 않고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많은 풍부한 조리법들을 사용을 했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드시는 분이 왕이죠. 왕이 식사를 하시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많은 손이 가는 음식의 대표가 바로 궁중 음식입니다. 어떤 조리법들이 있는지 볼 건데요. 숙회 익힌 음식으로 궁중 상추쌈 차림. 상추쌈이 뭐 얼마나 대단해? 뭐 우리 보통 뭐 다 싸먹잖아. 우리는 다 싸먹는 민족이잖아. 상추쌈 뭐 상추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상추만 있으면 되지만 상추와 곁들여지는 그 여러 아주 풍부한 뭐 쌈장의 종류, 그다음에 거기에 곁들여지는 어떤 구조적인 반찬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아주 디테일하고 화려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장독독이라든지 이렇게 불려지는 이런 어떤 쌈장이나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 있다는 거죠. 밥 같은 경우에 아까 상차림에서 보셨죠? 흰 밥도 있고 팥밥도 있고 골동반이라고 해서 비빔밥에 옛날 골동반 그리고 오곡반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자, 떡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요 채를 한번 보실까요? 아주 실처럼 아주 가늘게 썰어냅니다. 사용되는 재료 같은 경우도 요거 뭐 서기버섯, 밤채, 대추채 이런 건데 이 궁중 음식이 이제 음식의 끝판왕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채도 임금님이 입에 넣었을 때 전혀 혀나 입에 거스르지 않게끔 곱게 채 썰어서 부드럽고 그냥 넘어가는데 스며시 넘어갈 수 있게 요런 기법으로 일반 칼질이 아니라 조금 더 스킬이 높은 칼질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죠. 이 조리법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다음에 어떤 스킬이 필요한 이런 조리법들과 조리사들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떡도 보시면 일반 뭐 떡보다도 두텁떡이라든지 두텁떡 같은 경우에는 임금님의 탄신일, 생신일을 탄신일이라고 한다고 했죠. 탄신일에 특별히 올라갔던 고급떡이다. 그리고 각색편 같은 것도 일반 백설기나 아니면 무지개떡 같은 이런 형태가 아니라
고급스럽고 아주 귀한 재료들을 넣어서 편편히 나눠서 각색 편을 만든다거나,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단자라든지 어떤 이런 채 같은 걸 고급게 썰어서 겉에 고물도 이렇게 사용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도 아주 고급지고, 그다음에 시간을 많이 투여하는, 뭐 이 뒤에 있는 대추 단자 같은 경우도 대추를 오랜 시간 뭉근히 고아서 그 고를 만들어서 그 고를 가지고 떡을 만드는, 이렇게 몇 번의 과정이 더 필요한 이런 조리법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죽 같은 경우도 일반 아까 말씀드린 뭐 응이에서 미음에서 죽이 들어가는데, 죽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간단한 흰죽이 아니라 이렇게 뭐 장국죽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들어가는 부재료들을 조금 더 다양하고 조금 더 드시기 편하게, 소화되시기 편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조리법이 나오게 됩니다. 김치도 장김치라든지 아니면 오이갑장과 이런 것들을 또 보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보시면은 이게 지금 잘 보시기 힘드시죠? 일반 물김치나 일반 나박김치, 불구스레한 나박김치가 아니라 간장을 베이스로 한, 간장을 일반 물과 섞어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 거뭇거뭇하죠. 이렇게 장 베이스의 장김치입니다. 이것도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자, 전 하나만 보더라도 우선 딱 보시면 화려한 5가지 색깔이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 화양적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궁중의 적전인데, 마찬가지로 보시면 가지런하고, 이건 뭐 하나만 손질하더라도 힘든데 이거를 5, 6가지 만들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또 즙을 뿌리고 고명으로 좀 더 화려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 뭐 화양적, 김치적, 내장적 같은 전 같은 경우에도 내장을 1차 냄새 안 나게 손질하고, 이 씹으셨을 때 질깃하거나 잘 씹히지 않는다거나 이렇지 않게 부드럽게 씹힐 수 있게 또 전처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더 많아지는 것이 궁중 음식 조리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제가 이거는 일부러 비교를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건데요. 두 번째 보시면 대하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형태의 대하찜이 아닌 거죠. 보시면 이것을 턱 임금님 앞에 내놨을 때, 임금님이 이것을 뭐 젓가락으로 아무리 이렇게 손질을 해서 드신다고 하더라도 드시기 불편하겠죠. 그래서 임금님이 드시는 궁중 음식의 대하찜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하를 먹기 좋은 크기로 다 자르고, 그다음에 곁들여지는 어떤 뭐 밤이라든지 어떤 뭐 죽순이라든지 다른 채소 같은 것들도 다 한 입 크기로 다 잘라서 뭐 잣즙이라든지 이런 양념즙 같은 거를 끼얹어서, 양념의 조화라든지 아니면 또 색의 조화, 영양의 조화, 식감의 조화,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내보내게 되는 거죠. 옆에 보이는 것이 호박선입니다. 보통 뭐 오이선도 있을 수 있고, 두부로 하면 두부선이 되는 거고, 호박 같은 경우는 호박선이 되는 거죠. 보시면 여기도 이 채가, 고기의 채가 엄청나게 얇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고 선이라는 거의 기본 음식 조리법은 녹말을 따뜻하게 끼얹은 음식이, 그래서 바짝바짝 윤이 나고 따뜻함이 오래 유지되고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조리법을 선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보시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즙이 끼얹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드시는 채도 엄청나게 곱고 화려하고 좋은 재료들을 넣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절판입니다. 마찬가지로 궁중 음식의 대표적인 것들이 구절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신설로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들이 마찬가지로 옆에 이제 양반가라든지 반가로 같이 이렇게 공용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 마찬가지로 5가지 색깔의 아주 조화로운 구성과 색, 맛의 조화,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뭐 삼합장과 어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두 같은 경우 지금 요 왼쪽에 보이시는 게 찌기 전, 오른쪽이 찐 것입니다. 일부러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미만두 규화상이라는 건 여름 만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름에 드시는 만두인데, 그래서 보통 재료가 안에 오이채라든지 표고버섯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고기를 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채소 위주로 만들어서 이런 여름 만두, 미만두를 만들어서 드시는데, 미만두의 미자가 해삼.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주름을 잡아서 길쭉하게 뽑아낸 이게 해삼 모양 같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미만두입니다. 뭐 규화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란으로 만든 남면,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는 거죠. 여기 깔려있는 미만두는 대표적으로 여름 만두라고 하는 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요 담쟁이 잎,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그 담쟁이 잎을 깔고 찌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여름을 대표하는 궁중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탕, 전골, 뭐 감정, 신설로 마찬가지죠. 요 신설로라는 전골 냄비 안에 각종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재료. 여기에 만약에 뭐 생선전이 들어간다고 하면 생선을 일일이 다 포를 떠서 한 입 크기로 잘라서 그걸 또 계란옷을 입혀서 전을 붙여서 여기 또 밑에 깔리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재료들도 그렇게 다 기본 손질이 다 된 상태에서 그거 하나만 먹어도 자체적으로 음식이 되는 이것들의 또 여러 가지 조합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승기약탕이라고 하는 도미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다 그 도미를 다 떠가지고 전을 미리 붙여서 올려진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떤 전골, 임금님이 드시는 그 전골에 보시면 이런 형태로 밑에 화로를 깔고 그 위에 요거는 앞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던 난로회라고 말씀드린 거 있었죠. 난로회, 자연을 같이 즐기는, 풍류를 즐기는 것이 우리 한국 음식의 특징이다. 임금님도 이렇게 드셨고, 그 난로회라는 거를 구성을 해서 미식을 즐기는 우리나라 한국 음식의 어떤 풍류적인 문화, 그때 보이신 그게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밑에는 숯이 놓여져 있는 화로고, 요거는 그때 말씀드렸던 전리투라고 하는 무관이 쓰던 쇠 모자, 뭐 이 방가에서는 번거지꼬리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 전리투를 거꾸로 뒤집어서 이 안에는 국물을 끓이고 겉에는 고기라든지 각종 채소들을 구워서 이 국물에 담가서 끓여서 먹기도 하고, 이 테두리 위에서 프라이팬처럼 구워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전골을 드시기도 하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식으로는 화려함의 끝판왕입니다. 뭐
율란, 조란, 생란, 그리고 뭐 유자채, 이거는 오미자채, 그 다음에 뭐 원소병, 제호탕, 여기 제호탕이고 제호탕은 앞에 또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뭐 이 편, 오미자로도 편을 만들고 봄에는 앵두, 그 앵두 나오는 그걸로 편을 만들고, 요거는 가을에 모가 가지고, 뒤에 모가 보이시죠? 모가 가지고 만든 모가편. 모가편 같은 경우에는 옆에 밤을 같이 곁들여서 젤리 같은 말랑말랑한 편과 오독오독 씹히는 생밤의 그 식감의 조화, 예, 이런 구성으로 엄청 이 미식과 식감의 조화, 색의 조화, 영양의 조화, 맛의 조화, 이런 것들을 화려하게 즐긴 것이 우리 한국 음식의 특징이지만 더 하이엔드가 바로 이 궁중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 궁중 음식이 상차림이, 조리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았고, 그렇다면 역대 왕들이 좋아했던 음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궁금하지요. 많은 왕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 세 분의 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명한 고기 애호가입니다. 육식을 선호하는. 그래서 조선 4대 왕이었던 세종은 대식가이기도 하였고 미식가이기도 하면서 고기 없으면 식사를 못할 정도로 육식을 아주 좋아했다라고 기록이 아주 유명하게 여러 군데 남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인 태종이 주상이 고기가 아니면 식사를 못하는데 혹여 내가 죽고 난 후 상을 치르잖아요. 3년 동안. 그때 이제 고기를 먹게 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을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이 세종의 어떤 신체상의 어떤 뭐 영양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좋아도 고기를 못 먹게 되니 자 고기를 될 수 있으면 들게 옆에서 챙겨줘라 이렇게 또 남기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던 거죠. 당시 조선은 상을 치르는 동안 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그래서 당연히 세종도 육류를 먹지 않았겠죠. 근데 이것을 아버지가 이미 미리 간파를 한 거죠. 그래서 꼭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육류를 곁들여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라 이렇게 어지를 남기신 거죠. 그래서 대신들이 옆에서 전하께서 평일에 육식이 아니면 술을 드시지 못하는 터인데 벌써 오랫동안 소선한 지 이미 육체적으로 병환이 나실 수도 있고 식사가 즐겁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염려됩니다. 아버님께서 이런 어지를 남기셨습니다. 그러니 고기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청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실록 31권에도 보면 이런 경우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신 후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연에 올라왔던 고기가 아랫사람보다 임금님 이 세종대왕에 있는 고기 상차림이 적어서 관련자를 문책했다라는 기록도 있다. 큰 상에 놓인 고기가 바깥 사람들의 작은 상에 차려진 것보다 못하니 이것은 담당 관청에서 반드시 내가 직접 보지 않을 줄로 알고 이렇게 한 것이다.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조심하지 아니하는가 하며 해당 관리를 문초하였다라는 재미있는 기록들도 남겨져 있습니다. 영조대왕입니다. 궁의 임금이라든지 아니면 왕비라든지 궁에 있으신 분들이 특히 수명이 짧았는데 영조대왕은 83세까지 사신 아주 장수하신 임금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장수하실 수 있는 요인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끼니를 씻기만 하셨고 평소에 소식을 하셨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건강하게 83세까지 사시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유추를 하시는데요. 그 장수 비결이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셨다. 그래서 건강 상차림으로 음식을 드셨다라고 유추를 하기도 하는데 그 와중에도 영조대왕 역시 소식, 절식, 채식하면서도 술은 가까이 하지 않았고 건강식을 그래도 챙겨 드셨다. 어떤 거? 사슴꼬리, 인삼, 송이, 그리고 이 하얀 밥이 아니라 뭐 현미밥, 잡곡, 고추장 이런 것들을 즐겼다. 여기 보시면 영조대왕의 상차림이 참으로 건강한 밥상이라는 게 지금 봐도 보이시죠? 그래서 83세까지 장수를 할 수 있지 않으셨을까 이제 연구하게 되는 것이죠. 영조의 뒤를 이은 정조대왕 역시 영조대왕의 어떤 그런 문화를 이어받아서 아까 7가지의 반찬만 놓아라 이렇게 하셨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소식하였고 정갈하게 딱 간단한 상차림을 드셨는데 특히나 정조대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일을 세력 안에서 이 스트레스라든지 긴장감이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화기관이 특히 약하고 그중에서도 뭐 생선, 비린내 나는 생선을 잘 드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식과 절식을 당연히 하시게 되고 대신 영조대왕은 술, 담배 하시지 않으셨는데 정조대왕 같은 경우에는 술과 남명초를 즐겼다. 여기서 말하는 남명초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담배입니다. 즐겼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고종황제입니다. 고종황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야참으로 드셨던 냉면이 있다. 냉면 보통 뭐 한겨울에 드신다거나 뭐 이렇게 했었는데 고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이 냉면을 즐겼다라고 하는 일화가 아주 유명하죠. 그 것들이 어디에 나오냐? 상봉 김명길의 수기를 모아낸 책 낙선제 주변이라는 책에 그 기록들이 남아있다. 고종은 맵거나 짠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담백하고 시원한 맛이 나는 냉면을 좋아했다고 적혀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고종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커피를 즐긴 사람이면서 최초인 임금님 중에서 커피를 그리고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커피를 즐기신 분이 고종 임금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궁중 음식에 관련된 내용들을 볼 텐데요. 조선 중기 이후에 이 기록들이 집중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느냐?
조선 왕조실록이라든지 아니면 경국대전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앞에서 보셨던 뭐 진현의궤, 진찬의궤, 원예문묘 정의궤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지금 앞에서 살펴보신 이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지만 공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궁중 음식은 일반 양반가나 서민들은 그 시대에 할 수 없었던, 궁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뭐 보관 방법이라든지 이런 누리는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음식 보관 같은 경우도 지금은 냉장고가 있고 뭐 저온창고가 있고 어른들을 이용하긴 하지만 과연 그 시대에는 한여름에 특히나 임금이 드시는, 독이 들어도 문제가 되지만 음식이 상해도 마찬가지로 임금님의 옥체가 상하기 때문에 절대 음식을 상하거나 이런 어떤 오염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름 같은 경우에 그럼 어떻게 음식을 보관했을까? 석빙고라고 해서 지금도 동빙고, 서빙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겨울에 그 두꺼운 얼음을 미리 채취해다가 보관하고 있는 석빙고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석빙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얼음을 얼릴 수 있는 냉동고의 어떤 그 수준이 아니라 음식을 상하지 않을 정도의 냉장고 정도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따뜻하게 아니면 좀 더 온실처럼 임금님이 드시는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 채취한다거나 좀 유지한다거나 이런 시설들은 없었을까? 토우라는 것이 지금 현재 온실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순루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뭐 비닐 아니면 유리 온실을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는 들기름을 바른 한지로 이 토우를 겉을 둘러쌌습니다. 한지에 기름을 입히면 투명해지고 반짝반짝해지면서 햇빛은 들어오고 그 토우 안에 있는 수분은 바깥으로 뺏기지 않는 이 온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낸 게 그때는 유리 없고 비닐 없잖아요. 어떻게 했느냐? 한지에 들기름을 발라서 여러 개 발라서 그것으로 이 토우를 감싸서 온실의 역할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대장금을 보게 되면 임금님의 음식은 여자들이 모두 만들고 상차림을 하고 옮기고 이렇게 됐다고 보시는데 아니다. 여자들은 궁녀와 상인들은 임금의 음식을 만들지 않았다. 이 학술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많이 거론이 되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임금님의 아주 그냥 간단한 일상식 아니면 뭐 그 태관거에 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이런 야식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아니라 뭐 의궤에 올라가는 의례상이라든지 이런 커다란 상차림 같은 경우에는 대령숙수라는 분이 음식을 관장을 했고요. 특히나 이런 대령숙수 같은 경우에는 약식 동원, 음식과 약은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임금이 드시는 음식은 이 임금의 옥체와 병환이라든지 이런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의학 지식을 겸비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이 대령숙수라는 사람들이 이 궁에서 하는 큰 의례나 재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실제적으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또 하나, 이 음식을 임금의 수라상을 만들어내는 수락관에 출입한 자료를 보면 또 마찬가지로 여자가 많았는지 남자가 많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종실록에 보면 이때 수락관을 출입한 사람들이 남자는 376명이었고 여자는 고작 12명이었다. 경국대전에 보면 자, 남자가 14일 때 여자가 1명, 이 비율입니다. 남자가 1이면 여자가 1이면 남자는 그거의 14배가 달하는 이런 비율로 수락관을 출입을 하였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여자보다는 남자가 궁의 조리사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소주방이라는 곳에 보면 안소주방, 박소주방에서 안소주방은 임금의 간단한 일상식, 박소주방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아주 재례라든지 의례라든지 큰 상차림, 그리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천막을 치고 이제 간이 부엌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의 형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시대의 분명히 상차림과 그 아주 하이 퀄리티의 궁중의 음식 조리법, 그리고 일부 왕이긴 하지만 왕들이 좋아했던 음식, 그리고 궁중 음식에 관련된 그 밖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궁 옆에 우리 반가 음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전통 음식 문화 5차 시 두 번째 시간 반가 음식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1차 시에는 궁중 음식, 왕의 음식을 살펴보았는데요. 반가 음식, 궁이 아닌 일반 양반가에서는 어떻게 음식을 드시고 만들었을까요? 자, 반가 음식의 배경과 특징을 살펴볼 것이고요. 서울의 반가 음식, 왜? 궁은 서울에 있었고 그 궁과 근접해 있는 양반가의 음식이 바로 반가 음식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방에서도 어느 정도 보이긴 하지만 특히나 서울의 반가 음식의 형태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역 가문에서는 이 종가 음식 형태로 어떻게 음식이 구성되어 있는지 볼 건데요. 첫 번째, 반가 음식의 배경과 특징에 관하여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반가 음식, 서울 주변이라고 했죠. 서울은 조선시대 600년 동안 도읍지였습니다. 이 당시 사대부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양반, 고위 양반가들 같은 경우에 서울
왜냐면 궁 가까이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요. 서울과 또 그리고 그 사대부가 원래 있었던 그 지방, 지역, 뭐 본향에 모두 이제 어떤 살림집들을 가지고 있으며 궁하고 그 근접해 있는 양반가의 음식도 교류가 되지만 또 그 본향으로 지방으로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교류가 많았다. 그래서 궁, 서울의 양반가 그리고 지방, 다른 지방과도 교류가 많았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으며 궁중주방의 나인들이 뭐 양반가의 참모로 있다거나 아니면 궁에서 접했던 궁중 음식을 답습하면서 궁중 음식이 반가로 내려오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궁중 음식과 양반가의 음식이 교류가 활발했던 것은 궁중의 잔치라든지 특히나 궁중의 혼인, 혼례 행사에 양반들이 들어가서 왜냐하면 궁에서 우리가 이 세자빈이라든지 후궁이라든지 아니면 왕비를 맡을 때 주변의 사대부가에서 이 우리 따님들을 궁으로 혼례를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혼례가 잦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교류가 일어나게 되는데 궁으로 들어가서 그 음식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조리법이라든지 어떤 식재료라든지 이런 거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직접적으로 왕이 이런 혼례라든지 어떤 잔치, 의례들을 기념을 해서 음식 자체를 양반들한테 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궁중음식과 양반과 음식은 교류가 잦고 빈번하기 때문에 크게 그 양상이 다르지는 않다. 매한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이즈라든지 규모라든지 반찬의 가지수 이런 것들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상차림의 이 상차림 그다음에 그 의식에 맞는 어떤 까다로운 절차 이런 것들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보시면 궁중에서 하사한 잔치 음식을 하사하게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래서 하사품을 내린다거나 사대부가와 혼인하게 되는 왕비, 뭐 세자빈, 뭐 간택되는 후궁 해서 이 본곁에서 잔치에 맞춰서 마시는 음식을 진상하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본곁은 사대부가의 왕비나 세자분의 친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지위가 높은 양반가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사품이 내려지기도 하고 잔치에 맞춰서 양반가에서 음식이 진상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양반가들도 보시면 솜씨 좋으신 분들 이 높은 사대부가에서는 꾸준하게 이 궁중의 음식들을 도왔을 거니까요. 그래서 요런 교류들이 빈번했던 것이죠. 의례 음식에 있어서 규모의 차이는 있어도 거의 비슷하고 교류가 잦았으며 잔치 전이나 후 궁중과 반가의 음식이 많이 교류되었다. 그리고 왕비가 해산을 하면 미역국을 여러 동이 만들어서 친정, 그 본곁에서 궁 안으로 진상한 기록들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중과 서울 양반가의 음식은 서로 비슷하다. 예쁘게 장식하고 갖가지 고명을 넣는 등 화려한 궁중 음식을 모방했고 또 정갈하고 예쁘게 같이 치장을 하고 화려함을 쫓아가는 것이 이 반가 음식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뭐 이름을 달리 부른다거나 아니면 이 어떤 격식 그다음에 사용되어지는 기물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 뭐 상을 덮는 이 어떤 상복 이런 것도 왜냐하면 상도 주치를 한 상을 임금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진초록색의 빨간색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이블보 같은 상차림을 덮는 어떤 보도 궁에서만 임금 상차림에서만 행사에만 쓸 수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음식의 어떤 형태, 조리법 이런 것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이름을 달리 불렀던 것 중에 앞에서도 보셨던 신설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반가로 내려오면 열구자탕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전골틀 같은 경우에도 뭐 전립투를 뒤집어서 쓰는 그 전골틀 같은 경우에도 반가에서는 벙거지꼴이라 불렀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달리 부르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음식 차리는 방법 벼슬이 높은 사대부가는 구첩반상까지 차릴 수 있습니다. 최고입니다. 벼슬이 높은 그것도 사대부가에서는 구첩반상까지 차릴 수 있고 12접까지는 차릴 수가 없죠. 왜 12첩은 임금만 드시는 상차림이니까요. 그래서 뭐 조치 2가지, 구이 2가지, 뭐 전이어, 양볶이, 자반, 젓갈 같은 걸로 9가지 찬을 올리게 된다. 김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초장, 겨자 이런 것들을 곁들이게 되고 대신에 구첩반상에 전골상은 곁상으로 들여서 드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화려하죠. 여기도 12첩까지는 아닌데 옆에 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못 두는 거죠. 그건 임금만 드실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아주 높은 벼슬이 아니라 일반 반가나 저쪽 이 서울과 지방에 본향을 두고 있는 양반가들 같은 경우에는 7첩반상을 드셨다. 그래서 앞에 구첩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7가지의 반찬을 놓고 7첩 반상으로 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궁중음식과 반가음식 같은 경우에 통과 의례 역시 궁은 행사가 작고 혼례도 작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돌아가시고 그까지 모든 그 의례와 거기에 따른 음식에 차려지는 어떤 예절, 격식 이런 것들이 궁이나 반가나 거의 비슷했다. 그래서 궁중음식은 가장 질이 좋고 다양한 재료 그리고 세련된 기술 이런 것들로 격조 있게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을 뿐 아주 유별난 임금만 드시는 이런 음식은 아니다라고 중요 무형문화유산 궁중음식으로 등재되어 있는 한복묘 궁중음식연구원장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시기도 하죠. 아주 특별한 임금만 드시는 화려한 이런 음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제 질이 좋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했고 각 팔도에서 진상시켜서 그리고 아까 채를 아주 곱게 실처럼 곱게 써는 것처럼 이 세련된 기술로 만들었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모범이 되는 음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4대 분야에서 따라하려고 하고 본받고자 했고 그래서 궁중과 방가의 음식은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 조선은 고려의 보시면 고려의 수도인 개성과 이 조선의 수도인 서울의 음식이 겹쳐져 있습니다. 고려 왕조의 수도 개성은 음식이 맛있고 막 화려하진 않지만 질이 좋고 그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명하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이제 서울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지방의 음식 중에서도 직전의 고려 개성의 음식들의 영향을 거리도 가깝고요. 많이 받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탕평채라든지 북에서 내려온 만두라든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개성 보김치 이렇게 배춧잎으로 싸놓은 보김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게 원래는 개성의 대표적인 음식들이거든요. 이런 형태를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 왕조는 궁중법도가 엄격했고 고려가 숭불이었으면 조선은 숭유라고 했죠. 유교를 국가 지도 이념으로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상차림, 윗 어른을 공경하고 윗 어른들이 불편한 치아라든지 소화가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거기에 맞춰서 드시는 분에 맞춰서 배려하는 이런 조리법, 이런 음식들로 상차림이 되었고 조리법이 발달된 것을 특히 이 조선의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예절도 엄격하였고요. 그래서 웬만한 대가집에는 부엌이나 대청에 소반이 줄줄줄 걸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집안 식구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왕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어떤 소반 그리고 그때그때 밥상을 차릴 수 있는 밑손질 되어 있는 어떤 조리법들 이런 것들이 있고 남자 옷 어른으로부터 독상을 차려내는 특징 이미 우리 한국 음식의 상차림 특징이 이 독상 문화였다라는 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으며 방가의 상차림은 지위가 높은 사대부들은 9첩, 그 밑에 7첩, 5첩 이렇게 5첩부터 방가의 상차림이라고 불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어떤 중환상, 술상, 그다음에 뭐 신설로상, 그다음에 인매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인매상은 뭐냐 하면 어떤 행사를 한다거나 했을 때 보여지는 상차림 앞에 실제 그 행사 당사자, 뭐 만약에 생신상이다, 아니면 뭐 어떤 뭐 기념을 하는 잔치상이다 했을 경우에 이 고임, 이 높이 고이는 의미는 이 고임의 높이도 임금상에 올릴 수 있는 높이만큼 일반 방가에서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 높이도 작아요, 낮아요. 이 어느 정도의 높이까지는 방가에 허용을 해주지만 그 이상 궁이나 임금님상의 높이는 고임만큼은 못 올리게 했습니다. 이게 보통 고이는 이유는 덕을 높게 쌓고 장수하고 자손들이 이 윗 어른들을 공경하는 의미로 이렇게 고임상을 많이 차리게 되는 거죠. 잔치상이라든지 이런 데 특히나. 근데 이것을 바로 이 행사 당사자들이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잔치상 앞에 실제로 드실 수 있는 작은 상 이것을 차려놓는 것을 우리가 인매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형태. 그래서 보시면 온갖 음식 가운데 술을 웃김으로 여겼으며 경조사나 명절에 반드시 술을 붓고 거기에 따른 안주를 마련하고 떡을 찌고 다가를 즐겼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떡도 엄청 화려하고 세련된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셨죠. 그리고 떡도 어떤 음식의 뭐 미적인 부분, 영양적인 부분, 계절적인 부분, 지역적인 부분들을 다 담고 있지만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도 기술이 아주 필요한 음식 종류고요. 그리고 재료도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각가지의 재료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술입니다. 술이 완성되기까지. 그래서 보시면 서울 안에서도 남주 북명이라고 해서 세도가들이 많이 살았던 북쪽에서는 떡이 맛있고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이제 궁의 외곽으로 나갈수록 말하는 거겠죠. 외곽으로 있는 남쪽에 가난한 선비들이 살던 곳에서 남쪽에서는 술이 맛있었다는 말로 남주북병이라는 말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보시면 지방에서 질 좋은 식재료들이 진상되고 올라왔고 궁으로도 들어가지만 당연히 이 서울에 이 여유 있는 양반가들은 얼마든지 그 재료들을 가지고 음식 솜씨를 뽐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음식 문화가 더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자 궁의 음식을 따라했다고 이제 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명을 많이 쓰고 먹기 쉽게 만들고 채를 쳐도 굵게 치는 것이 아니라 투박하게 굵게 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게 이 씹힘에 어떤 불편함이 없게 가늘게 채를 쓰고 덩어리를 뭉텅뭉텅 내는 게 아니라 다지는 것도 더 곱게 다지고 그 곱게 다져서 다시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드시는 분은 간단하게 뭐 숟가락질 한 번으로 그냥 가볍게 드실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그리고 조그맣게 모양을 매우 얌전하게 만들어서 음식을 하나 먹어도 한 번, 두 번 베어 먹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입에 들어갈 수 있게 한 입 사이즈로 작게 만들어내는 것이 마찬가지로 서울 방가 음식의 특징입니다. 보통 우리가 한 입 사이즈라고 하는데 이 한 입 사이즈가 사방 2.5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두 번 베어 물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한 입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다. 이게 보통 한 2.5, 2.5 되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교 영향이기 때문에 어른을 극진히 모시는 마음으로 재료라든지 상차림, 조리법들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마찬가지 궁룡하고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신설로는 잔치 때 우리는 호화로운 음식으로 궁중에서는 순설로라고 불렀지만 반가로 내려오면서 열구자탕이라고 불러졌다. 서울 방가 음식의 특징입니다.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텁떡, 대추, 승금초, 흑임자, 난자 이런 것들이
방가에서도 전해지고 교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증편, 술로 막걸리로 1차 발효를 하기 때문에 이 발효된 떡은 고온 다습한 음식이 상하기 쉬운, 특히나 이 떡의 고물 아니면 소에 사용되는 이런 어떤 뭐 두류 이런 것들이 제일 빨리 식습니다. 그래서 떡이 제일 쉽게 상하고 그다음 빨리 굳고 이렇기 때문에 떡을 보관하는데 무척 불편한데 특히나 옛날에는 더했겠죠. 이때 여름에 특히 만들어서 먹는 떡이 증편 아니면 깨고물을 이용을 한 건데 팥이나 어떤 두류를 사용하는 고물들은 쉽게 상하겠죠. 근데 깨는 볶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고온 다습에 조금 더 오래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대표하는 떡들은 보면 1차 발효를 해서 더 식거나 하지 않는 증편 아니면 깨고물이 있는 이런 떡들이 여름에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보면 여러 어떤 이 경험들과 이 기술들을 쌓아서 여름에는 이런 방법으로 조리를 하고 자 겨울에는 이런 방법으로 조리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삼복, 아주 더운 그 삼복에는 민어를 즐겨 드셨다. 그래서 민어 만든 것을 암치라고 해서 그 암치 보풀하기, 우리가 뭐 명태 보풀하기라는 것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말린 민어를 가지고 암치 보풀하기, 뭐 암치 지짐이 이런 것들도 서울의 방가 음식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대부가가 지방의 본향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지역으로 내려가면 그 가문의 종가 음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뭐 9첩까지는 차리지 않겠지만 뭐 보통 7첩 차리는 종가도 있고 이 종가, 종손, 종부라고 하는 거는 같은 성씨의 오래 내려도 오는 뭐 지역의 지방의 양반가라든지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종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몇 대손, 몇 대 종부 이렇게 말씀드려요. 몇 대손은 종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어르신이 살아계시면 두 번째 이제 아버님이 계실 거고 현재 이 종가를 이어갈 첫 번째 장손을 말하는 거고 종부 같은 경우에는 그 전때의 부인 또는 이 장손의 부인, 종부의 부인, 종손의 부인 이분들을 종부라고 부르죠. 왜 이제 종부가 왜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좀 얘기가 있는데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음식을 관장하는 게 남자들이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이 최근에 종부님들이 대부분 음식들을 다 만들고 그 가문들이 다 모여서 음식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부님들의 음식 다루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서울의 방가 음식뿐만 아니라 유명한 그 가문들이 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곳의 종가 음식도 살펴보셔야 하는데 영상을 하나 보실 건데 거창에 있는 초계정씨 종가의 불천이 제사입니다. 이걸 한번 보시고 제가 또 관련된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이거 쓰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많이 이렇게. 근데 왜 꽃감이 왜 이렇게 아무래도 장집이니까 그죠? 충분히 할수 있지 않아? 가지 찍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 덜기만 와도록 이래 놓고 채리면 이거 이러면 되지 뭐. 면은 안 쓰십니까? 그렇지. 오징어도 이제 한 가지 높이는 안 됐으니까 이제 구색 맞춘다고 세 가지 올라. 아침으로 이렇게 쓰시는. 그렇지. 네, 그런 의미. 원래는 육포만 넣으면. 육포만 넣을 수 있는. 그 숟가락 꽂고 젓가락을 요 고기. 젓가락 그 소고기 있잖아. 예. 소고기. 진수야, 예. 그 장소, 어머니 소다에 몰라. 힘들었어. 자, 이거. 다시. 오시는 분 있습니까? 여기 안 하고, 이거 이야기 해라. 나 그게 다 들었어.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지. 돈을 많이 버는 거 팔아간다고 돈 많이 버는 거. 여기 이제 네. 저한테는 고조부님, 진조부님, 네. 조부님, 네. 아버지. 그러니까 사대부님. 이 소목으로 이렇게 설치해요. 응? 소목으로. 그 보통 어디다 어디다? 네. 1년도 되어 있는 데 있고 몇 개 되어. 잠깐만, 결정하고. 나와야 돼. 아이고, 가자. 소주 한잔 가자.
그거 일본산이야.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거창에 있는 초계 정식 종가의 불천이 제사인데요. 보통 우리가 제사, 제례가 있고 명절에 설이나 추석에 하는 차례, 다례가 있잖아요. 제사 같은 경우에 유교의 대표적인 통가의 중에 하나인데 특히나 불천이 제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집안의 어르신 중에 뭐 대제학을 지냈다거나 높은 간직에 있으셨던 분을 기릴 수 있는 제사를 지낸다는 것을 나라에서 임금이 허하였다. 그러니까 이 가문의 조상들은 불천이 제사를 지낼 수 있을 정도로 임금이 허할 정도의 높은 벼슬을 하였고 나라의 공을 많이 세운 분들이다라고 인정을 받는 행사인 거죠. 자, 제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조상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형태입니다. 유교의 어떤 기본틀 안에서 그리고 밤에 이루어지고 남자를 중심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제례, 제사고요. 차례, 다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밝을 때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뭐 명절에 아침에 한다거나 밤이 기준이 아니라 낮의 기준이고 이 음식이 아니라 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올리는 이런 것들을 차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례와 차례를 좀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특히 제가 여러 가문 중에서도 여러 종가에서도 중에서도 왜 이 거창에 있는 초계 정식 종가를 택했냐 하면 지금 그 백발이 성성한 14대 종부님이 밑에 이제 며느님이 15대 현재 종부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채씨 가문의 첫째 따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00세 가까이 되고 계시는데 뭐 떡 같은 경우에도 원체 많은 종류를 이렇게 아까 상차림 보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밑에 넓은 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위에 우기떡까지. 우기떡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위에 가장 예쁘고 앙증맞고 화려하고 맛 좋은 떡으로 제일 윗부분에 올리는 떡을 우기떡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런 뭐 일반적인 떡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떡집에서 맞춰서 오기도 하시지만 맨 위에 올라가는 이 떡들은 아직도 이 지금 그 최씨 최부자댁의 첫째 따님이신 첫째 따님이 이 종가로 이 가문으로 시집을 오신 거죠. 직접 손으로 다 만들어서 올리십니다. 제일 위에 올라가는 떡 같은 경우에 뭐 송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 그럴 정도로 이 최부자댁의 그 따님들이 첫째 따님이 지금 거창에 이 종가로 시집을 오셨고 또 유명한 안동의 서해 류씨 집안으로 또 둘째 따님이 그 댁으로 시집을 가셨죠. 그래서 그 또 종가 음식들을 맡아서 하고 계시고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신데도 허리도 막 이렇게 굽으셨고 벽발이 성성하신데도 다행히 아직까지 살아 계시면서 이런 우리 이 지역의 종가 음식들에 큰 본을 보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 집안의 남자 웃 어른들이 이 전체적인 제례 행사를 주도를 하고 보시면 뭐 숟가락을 밥 위에 이렇게 꽂아 놓는다든지 아니면 기침을 하고 문을 열어서 이렇게 조상의 혼을 맞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제례 유교의 근본을 둔 제례의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가 음식에도 보시면 그 궁중하고 연결된 방가의 음식의 형태, 그 다음에 그 제례에 맞춰진 의식, 그리고 또 거창이면 거창, 안동이면 안동, 각 지역에 맞는 어떤 그 지역의 독특한 음식, 그리고 계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중 음식과 서울의 반가 음식, 그리고 지역의 이 종가 음식까지 살펴보면서 오늘 이런 것, 그 반가 음식의 배경과 특징, 서울에 왜 반가 음식이 발달하게 되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역으로 내려가면 큰 가문의 종가 음식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실제적으로 각각 그 향토에 우리 향토 음식은 어떻게 발달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전통 음식 문화 벌써 6차시입니다. 6차시 향토 음식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토 음식의 개념을 알아보고요. 한국 향토 음식이 형성되어진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도, 각 지역의 향토 음식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구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향토 음식의 개념. 지난 시간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의 제일 하이 퀄리티인 궁중 음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러면 이제 각 지역으로 갔을 때 지역색이 살아있는 향토 음식은 과연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지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지형적인 뭐 기온이라든지 강수량, 그 지역의 지리적 배경에 의해서 생산되는 그 식재료, 특산물로 그 지역에서만 전해 내려오는 고유한 조리법으로 만들고 지속해서 변화되고 발전되고 전수되어 오고 있는 토속 음식을 향토 음식이라 한다. 향토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음식, 식문화는 딱 틀에 박혀서 고정되어 있고 멈춰서 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되고 발전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했죠. 향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향토 음식, 한국의 향토 음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시대적으로 한번 먼저 볼 텐데요. 우선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우리나라 식문화는 역사적으로 13세기 이전에는 북쪽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16세기 말에는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을 치르면서 남쪽에 영향을 받았고 19세기에는 이제 전반적인 서양 나라 여러 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가 그리고 빠르게 급속도로 발달하였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삼국시대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페이퍼로 문서로 남아있는 이 기록들은 조선 중기 이후부터 활발하게 되어 있고 그 이전의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른 상징적인 유물, 유적, 기록 이런 것들도 유출을 해볼 수 있다. 삼국시대 후기 같은 경우 곡물 농사에 적합한 기후와 지형 조건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생활을 하면서 밥을 주식으로 하고 반찬을 먹는 거기에 따른 이런 식생활 형태를 형성하고 있다. 채소를 소금에 절여 먹는 김치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채소 절임이 김치다 이렇게 또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빠오차이하고는 또 다른 형태니까 이런 형태로 김치의 역할을 하는 것을 먹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통일신라 시대 숭불 국가죠. 국가적으로 불교를 숭배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식생활에서 육식은 자연히 쇠퇴하고 채소 음식이나 뭐 차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다. 고려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숭불 정책이 계속 이어져 오지만 중후반기에 전쟁을 많이 치르게 되면서 북쪽의 여러 나라들하고 교역도 활발해지고 전쟁도 또 치르게 되고 하면서 뭐 소금이라든지 후추, 설탕 이런 것도 이제 우리나라에 유입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상추쌈과 약과가 원나라에 전해지기도 했다. 약과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서 유밀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원래 당가자, 당나라에서 유입이 되었고 이 기름에 밀가루라든지 꿀, 참기름 이렇게 진귀한 재료를 가지고 과자를 만드는 건데 이 솜씨가 워낙 좋아서 반대로 사신을 접대하거나 송나라에 오히려 역으로 수출하는 이런 음식이 바로 약과이다.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는 이런 특징이 있고 조선시대로 넘어옵니다. 숭유정책 해서 유교 문화가 정착하면서 효, 조상이라든지 윗어른을 극진히 모시는 이 효를 근본으로 하는 조상을 중요시하고 가부장제도에 따른 식생활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한국의 전통 식생활은 이때 조선시대의 체계가 자기게 확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계의 교육을 통해서 앞쪽에서 말씀드린 뭐 후추나 이런 것들 외에 더 옥수수, 땅콩, 호박, 토마토, 고구마, 감자, 고추 등이 이 조선시대 때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 더 보시면 각 지역의 각 지방의 향교 아니면 어떤 그 종시 가문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유림 문화가 형성이 되어서 성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농업이 발달하면서 농촌 사회 내에서 부농층이 형성이 되면서 그 부농층을 중심으로 향토 문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의 특색 있는 고유한 향토 음식도 마찬가지로 이 형태로 발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역적인, 앞쪽에서 역사적인 배경을 보았다고 하면 이제 지역적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된 반도 국가이고 한반도 자체가 북과 남으로 길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의 기후차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북쪽은 산악 지형이 많고 남쪽 지역 같은 경우는 평야지대가 많은 편이고 각각 지역의 자연 조건, 지리적인 조건, 지형적인 조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특성에 맞게 지역에서만 전해 내려오는 고유한 조리법으로 이 토속 음식, 향토 음식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지금은 인적, 물적 교류가 많아지면서 음식의 차별성, 그러니까 고유성, 독립성 이게 뭐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다든지 그래서 이게 교류가 흔치 않아서 이 음식의 어떤 특별한 조리법이라든지 특별한 음식이 독립적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장기간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 들어와서는 인적 교류도 많아지고 물류 교류도 많아지기 때문에 차별성은 조금 없어지나 아직도 지역마다 특색 있는 향토 음식이 전승되어 오고 있다. 자세히 관심 갖고 찾아보시면 그 지역에만 그 계절에 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중부, 남부, 내륙 지방 같은 경우에는 쌀밥, 보리밥, 뭐 절인 생선, 말린 생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해안을 중심으로 도서지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신선한 생선, 그다음에 조개류, 해조류 이런 것들을 풍성히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북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산악 지형이 발달되어 있고 기온이 차기 때문에 벼농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합하지 않은 곳에서는 그 대신 잡곡을 이용한 음식들, 잡곡을 활용한 어떤 조리법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방마다 특색 있는 음식의 맛은 기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기온이 낮은 추운 북부지방은 음식이 금방 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금 간을 막 짜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간이 싱겁고 매운맛도 덜하며 젓갈도 굳이 많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식재료 본연의 맛이 살겠죠. 그래서 맛이 담백하고 음식의 종류는 적겠지만 왜냐하면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가 기온에 의해서 막 뭐 식재료가 풍성하다거나 그렇지가 않고 제한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식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음식 또한 종류가 적겠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 음식이 크기가 크고 풍성한 것이 이 북쪽 지역의 특징입니다. 소홍편의 예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쪽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입 쏙 들어가는 올망졸망 아주 알록달록한 꽃 모양까지 올리는 꽃송편이 유행이라고 하면 북으로 가시면 막 주먹만한 뭐 한 입에 베어 물 수 없는 커다란 크기로 떡이라든지 만두라든지 음식을 담아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남쪽으로 갈수록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기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온이 높아지고 습도가 많으면 음식이 금방 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상하는 음식을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게 조금 부패를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간을 세게 하는 거죠. 소금 간을 세게 한다거나 뭐 설탕을 많이 넣어서 당침을 한다거나 수분을 아예 빼버리는 거죠. 삼투압에 의한. 그다음에 건조시킨다거나 젓갈을 담아버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남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져 음식의 간과 매운맛
고춧가루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캡사이신의 역할은 음식을 조금 덜 상하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소금 간도 많이 하고 고춧가루도 많이 써서 좀 매운맛이 도드라지는 이런 것들이 남쪽 지역으로 갈수록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철에는 우리가 보통 어르신들이 댁에서 장 담그시는 댁들은 어르신들이 그럴 거예요. 정월장 담궈야 돼, 정월장. 그럼 정월이 음력 1월입니다. 그래서 봄철, 초봄에 장 담그기를 하고 초여름에는 그때그때 나는 뭐 새우라든지 작은 생선들 가지고 젓갈 담그고 초가을에는 그 가을에 풍성하게 수확한 나물들, 뭐 들과 산에서 채취한 나물들을 겨울과 그다음에 그 새 나물이 나오기 전까지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를 하죠. 말리거나 말려서 이렇게 삭히거나 그다음에 장에 박아서 장아찌를 만든다거나. 그래서 가을에 나물 말리기, 장아찌 담기, 그리고 초겨울에는 무엇을 하죠? 큰 김장. 네, 김장, 매주수기 등의 연중 행사들을 한다. 계절의 변화와 관계된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음식의 향토 음식의 지역적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문화적 배경 한번 보겠습니다. 왕조 문화, 궁을 중심으로 임금의 임금 궁중 음식 문화, 그리고 양반의 그 주변을 둘러싼 양반의 문화, 그리고 지방의 각각 향토 음식의 기반이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 종가를 중심으로 유림을 중심으로 이런 유림 문화 이런 것들이 단단하게 받쳐주면서 우리나라 향토 음식의 형성에 지대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기록들이 남겨지고 입에서 입으로 이 조상들에 의해서 이 계속 현대 그다음에 미래 세대까지 계속해서 조금 혼용되거나 독특했던 어떤 문화가 조금 퇴색되거나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어도 그래도 이 지대하게 역할을 주면서 형성되어서 이어져 오고 있다. 문화적 배경이고요. 조선시대의 화려한 궁중음식, 왕족들과 그 왕족들을 주변으로 한 양반가의 혼인으로 교류가 많았다고 했죠. 특히나 음식 교류가 이로써 많이 일어났었다 해서 그 기품 있는 반가의 음식으로 형성된 부분들, 그리고 왕조의 도읍지였던 음식이 가장 다양하고 화려했다. 고려의 소도였던 개성,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조선의 서울, 그리고 평양, 그리고 저쪽 아래지역은 전주 같은 경우도 이 궁궐 음식, 그 다음에 왕가의 음식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향교나 서원을 중심으로 한 유림 문화가 활발하게 발달되었다. 당대의 명문가나 내력 있는 종가가 있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종부들의 그다음에 종손, 이 종가댁의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그리고 이 제례라든지 차례다례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조선조의 유교적, 토속적인 민속과 향토 음식이 많이 남아있고 전승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사자들은 의무감으로 그다음에 어떤 그 문화적인 어떤 가치로 하시고 이어오고 있어서 주변에서 보실 때는 참 힘들겠다,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 들으세요. 내 남자친구가 종손이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어려운 자리고 어려운 것들을 이어오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만 전승되어 오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시고 같이 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각 지역의 향토 음식의 특징들을 볼 텐데요. 자, 오른쪽에 저희 그 남한의 지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을 볼 건데 서울은 경기도에 지리적으로 경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고사를 지내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각 도별로 지역의 음식에 뭐 어떤 담긴 지역성, 스토리, 그리고 어떤 특색 있는 음식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만 좀 따로 떼어서,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수도였고 이 서울의 음식에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는 한 번 더 서울만 따로 떼어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은 궁이 있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음식이 모여진다고 했죠. 다양한 식재료를 가지고 화려한 음식들이 만들어지고 격식을 중요시하고 만드는 조리법이라든지 더 섬세하고 더 아름답고 더 조화가 이루어져 있는, 그리고 맵시 있고 이런 음식들이 많았다. 보시면 서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경기도에 짜지도 맵지도 않은 딱 중간이죠. 기온도 그렇고 남쪽에 너무 더운 기온도 아니고 북쪽에 너무 추운 기온도 아닌 딱 중간에 기후이기 때문에 간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따른 짜지도 맵지도 않은 딱 중간에 간이면서 소박하고 슴슴한 간을 기본으로 한다. 이 슴슴한이 이게 뭐 사전적인 의미로 구분을 하신다면 슴슴한이 어떤 뜻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아주 그냥 싱거워서 심심한 것은 아니고 먹기 딱 적당하다 해서 슴슴한 간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울은 개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거리적으로도 아주 가깝고요. 그래서 개성의 솜씨 있고 섬세했던 그 풍을 그대로 본받아서 서울 음식 역시 격이 있으면서도 화려하고 조화로운 이런 음식의 품을 보이고 있습니다. 궁중과 양반의 엄격한 계급 사회에서도 어른을 모시는 상차림 격식과 예절을 갖추고 있다. 계급이 엄격하게 구분도 되어지긴 하지만 어느 부분은 교류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혼합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혼합되어져 있다기보다는 양반가의 음식이 궁중의 음식을 본다면서 양반가의 음식의 퀄리티가 더 높아지고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더 볼 수 있는 거죠. 자, 서울 음식은 꼼꼼한 조리법에 좋은 것을 본따려는 노력과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양반이나 상민 모두와 접촉했던 중인층 같은 경우에는 양반 문화의 영향을 고루 받아서 반가 음식과는 다른 먹는 것에 대한 사치와 외래 문물의 수용을 또 풍요롭게 받아서 이런 것들이 모두 겸비되어 있는 음식 문화를 이루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서울 음식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고기, 생선, 채소를 합하고 갖은 양념을 써서 다지고 곱게 채쳐서
자, 이런 부분들. 덩어리는 조금 더 곱게 다지고 드시는 어르신들이 씹어서 넘기기 편하게, 소화되기 편하게 한 입에 드시기 격식 있게. 이렇게 곱게 채치고 가장 먹기 쉬운 상태를 만들고 그렇게 완성된 음식에는 고명도 화려하게 얹었다. 어떤 음식의 특징이죠? 궁중 음식의 특징이죠. 궁중에 있던 서울 음식의 특징이 이제 고스란히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자체 생산되는 것은 별로 없었으나 전국에서 좋은 물건들이 궁으로 진상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서울 음식 같은 경우에는 식재료도 풍부했고 그래서 음식의 종류도 다양했다. 자, 방아다리의 배추, 왕십리의 미나리 등은 이 서울 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식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칠 정도로 재료를 다양하게 사용했으나 한 가지 음식에 여러 가지를 다 넣는 것은 아니었다. 자, 서울 음식은 새우젓국으로 간을 맞춰내는 음식이 많았습니다. 보시면은 지금의 마포, 여기가 포구기 때문에 이 새우, 뭐 생선 이런 것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뭐 궁으로 들어가는 개척점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 마포에 지금도 새우젓 축제를 합니다. 뭐 코로나19 때문에 못하기도 하고 했지만 이 관심을 갖고 이 마포구에서 하는 행사에 보시면 새우젓 축제가 있습니다. 왜? 마포 포구에 이런 이 해산물들이 모인다거나 그래서 그걸 활용한 젓갈을 담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생성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이 새우젓을 활용한 간 맞추기, 그래서 알찌개, 호박나물, 무조국찌개, 그 다음에 뭐 전무, 깍두기인데 새우젓으로 담는 거죠. 그래서 젓갈 중에서도 새우젓을 가장 으뜸으로 쳤고 그래서 보시면 새우젓이나 생선을 지게에 지고 파는 장사꾼이 많이 보이던 것이 이 서울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새우만큼이나 조기, 팥이라고 하는 시장이 크게 열릴 만큼 그 조기 시장도 많이 활발하게 활달되어 있던 곳이고 또 조기도 새우젓만큼 많이 즐겨서 먹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냥 구워서 먹기도 하고 손질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말려서 우리가 자린고비라고 하는 이게 천정에 달아서 말려진 굴비를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 보리뼈 같은데 쌀뼈 같은데 이 조기를 푹 박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투압 변상에 의해서 이 수분을 고기가 갖고 있는 수분을 날려서 보관을 좀 오래 하고 만약에 고기가 없을 때 그때 보관되었던 조기를 꺼내서 굴비를 꺼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거죠. 보시면 그렇게 이 생선의 형태를 갖춰서 생으로 먹기도 하고 말려서 먹기도 하고 하는데 또 얘를 젓갈로 담아서 젓갈로도 먹는 거죠. 보시면 뭐 생물을 가지고는 조기 맑은탕, 고추장 조치 이런 것들을 해먹고 굴비는 굴비 자체적으로도 또 이렇게 수분에 구워서 먹기도 하지만 그것에 살을 발라서 걔를 또 고추장에 박아서 굴비 장아찌 이런 것들을 또 해서 먹는 것이죠. 이게 독특한 서울 음식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또 그러면 서울에서 배추김치, 김장을 담는다 했을 때는 깍두기를 담는다 했을 때는 자족지방의 뭐 멸치젓갈이나 까나리 액젓이나 이런 게 아니라 새우젓이 많이 난다고 했으니까 새우젓, 조기젓으로 당연히 김치를 담은 거겠죠. 그래서 조기젓을 다져서 양념하여서 밑반찬으로 하기도 하고 보김치라고 하는 뭐 보김치, 그 다음에 석박지는 이제 큰 깍두기를 좀 크게 만든 거, 석박지에 이제 그 실제 조기 살을 지역에 가시면 생갈치를 넣는 데도 있고 저쪽 강원도 조금 명태를 넣는 경우도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리돔 같은 거를 넣고 김치를 담기도 하죠. 이제 서울 지역에서는 해산물을 많이 넣는다고 했을 경우는 이 조기살을 다져서 김치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가리와 뼈는 끓여서 젓국을 만들어서 그 국물을 고운 연보에 걸려서 김치 국물을 만들어서 붓는다.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김치가 아주 시원하고 칼칼하고 맛있습니다. 자, 서울 음식에는 쇠고기를 육수를 내어서 만든 음식이 많다. 양지머리를 삶아서 맑은 쇠고기 장국을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한 국수장국, 뭐 완자탕, 어알탕, 북엇국, 애탕, 승기약탕이라고 하는 뭐 민어탕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베이스로 이 쇠고기 육수를 아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먹는 김치는 간장으로 국물을 붓는 장김치가 있다. 그래서 그 장김치 앞쪽에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석박지, 꿩김치, 오이송송이, 굴김치 등이 있다. 자, 대표적인 음식 장국밥, 국수장국, 메밀만두, 떡국, 편수, 설렁탕, 육개장 지금도 있죠. 정진동의 해장국, 탕평채, 너비아니구이, 잡채, 구절반, 신설로 갈비찜, 뭐 꼬리곰탕, 도미찜, 백김치, 오이소박이, 나박김치 등이 서울을 대표하는 음식입니다. 자,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서쪽은 바다하고 접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동쪽은 또 산이 많아서 논밭 농사를 비롯해서 서쪽에 해산물 그리고 농산물 그리고 이 동쪽에 산악지대에서 나오는 산채 등 아주 다양한 식재료가 풍부한 지역이 경기도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고려의 서울이었던 개성도 이 경기도에 포함하고요. 서울 그리고 그 아랫지역 전주와 더불어서 음식이 가장 호화롭고 다양한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개성 음식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기도 지역은 서울은 조선의 수도, 개성은 고려의 수도였으니까 궁중 음식이 발달했겠죠. 이 두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기도 지역은 대체로 수수하고 소박한 음식이었다 하는 중간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맛은 전반적으로 구수한 편이고 양념을 굳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양도 많은 대신에 양념을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음식의 양은 풍족하게 많은 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음식이 밥밥, 오곡밥, 뭐 뱅어조, 민어탕, 삼계탕, 수원의 대표적인 왕갈비, 무치찜, 빈대떡, 개성편수. 개성을 포함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개성 음식들이 많습니다. 조랭이 떡국, 개성 보쌈김치, 순무, 강화도의 순무김치, 우메기 떡입니다. 개성 모약과 증편, 수수부꾸미, 수수도가니, 송화다시 등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음식입니다. 음식의 사진은 이번 차수에서는 올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말고사 지나고 나서는 모든 그 차수별로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요. 강원도로 넘어갑니다. 강원도 영서, 영동으로 나눠지죠. 영서 지방의 감자,
도토리, 옥수수, 메밀, 산채. 보시면 이게 평야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리적으로 이 산이 많은, 그래서 그 지형에 걸맞는 식재료인 감자, 도토리, 옥수수, 메밀, 산채, 산채나물 이것들이 많이 나며 그것으로 만든 음식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 동쪽으로 동해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영동지방 같은 경우에는 동해에서 나오는 해산물을 이용한 그런 재료가 풍부하고 그것으로 이용한 음식들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막시 강원도까지도 아직 그 간이 막 세지지 않습니다. 극히 소박하고 담백하지만 먹음직스러운 모양을 갖추고 있다라고 강원도 음식을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음식으로 강냉이밥, 옥수수 많이 나죠. 그리고 감자 많이 나죠. 감자밥. 그래서 감자를 이용한 음식들, 그리고 나물, 곤드레 나물, 그리고 동해에서 나는 대표적인 동해 생선, 명태, 그리고 오징어 많이 나죠. 오징어 물회, 그리고 그 메밀. 메밀의 70%는 제주도에서 생산이 됩니다. 하지만 제주도 이 다음으로 강원도에서 이제 메밀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강원도를 대표하는 음식 중에 메밀을 활용하는 음식들이 많죠. 메밀로 활용된 음식들, 그리고 그 명태가 살아있을 때는 뭐 명태, 생태, 얼려있으면 동태, 말리면 북어, 황태, 여러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명태가 활용된 음식들, 식재료들, 황태까지도 여기 포함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오징어, 당연히 오징어에서 나오는 오징어 젓갈, 그리고 명태의 그 알을 활용한, 명란 활용한 음식들이 대표적인 강원도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청도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바가지를 만드는 박, 그거랑 비슷한 형태의 호박, 이런 것들이 많이 나고요. 충청도 분들의 음식에 자주 오르는 것이 청국장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보시면 농업이 왕성하게 발달되어 있고 서해의 좋은 갯벌과 그 서해의 어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재료들, 그리고 늙은 호박을 활용한 음식을 많이 하고, 국물을 내는 데는 소고기는 어디서 많이 쓴다고 했죠? 서울. 충청도 같은 경우는 소고기보다는 닭이나 소합은 대합 말고 소합, 조개, 굴을 많이 사용한다. 이쪽 충청도 지역에서 나는 작은 그 자연산 굴은 사이즈가 아주 작고요. 반대로 우리나라 굴의 대부분을 또 양식해서 유통시키는 곳이 경상도의 통영이죠. 통영은 양식굴이기 때문에 크기가 아주 굵고 실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충청도 같은 경우에 국물을 낼 때 닭, 조개, 굴로 국물을 낸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음식의 양 여기 역시 많고 대신 사치스럽지는 않다. 그리고 양념을 많이 쓰지 않아서 맛이 구수하고 순하고 이 형태도 소박한 편이다. 대표적인 음식이 굴을 이용한 음식들, 그리고 호박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서해를 끼고 있지 않은 내륙 같은 경우에 뭐 중주, 청주 이런 쪽에 그 민물에서 나는 그 다슬기, 올갱이, 그 다음에 민물 생선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한 음식들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떡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충청도 떡이 새머리떡, 그 다음에 병천 지역의 병천 순대, 그리고 그 민물 생선을 쪼르르 돌려서 튀겨낸 것에다가 양념을 얹어 먹는 도리뱅뱅이, 그리고 박속을 이것도 제가 사진이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렇게 익은 박의 그 바가지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아직 팔할 때는 속에 박속을 긁어서 그걸 먹을 수 있습니다. 호박, 그 늙은 호박 그 채소 육을 먹듯이. 그래서 그 박속 긁어낸 하얀 박속하고 서해안에서 많이 나는 낙지를 가지고 그 박속 낙지탕, 뭐 아니면 갈락탕 이런 것들을 해 먹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같은 경우에 기름진 호남, 평야, 그래서 쌀의 생산이 아주 많고, 그리고 서남해, 서쪽, 남쪽을 포함해서 남쪽까지 거기도 마찬가지로 갯벌 있다고 했죠. 우리나라 4대 갯벌이 구성되어 있는 것들, 신안갯벌, 그다음에 순천갯벌 해서 여기서 나는 해산물,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 조선 왕조의 전통이 이어지면서 그 각 고을별로 유림, 토 세력의 이 전통 음식들이 같이 전수되면서 전주, 광주를 중심으로 전라도의 음식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종 농산물, 산채, 과일, 해산물들이 아주 골고루 풍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을 활용한 음식이 활발하게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콩나물을 기르는 법이 독특해서 그 콩나물을 음식에 다채롭게 사용을 하고, 또 음식이 재료가 여유가 있고 음식을 하는 그 기술들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사치스럽게 하고 조금 더 아름답게 표현을 하려고 하고 조금 더 예쁘게 표현해서 먹으려고 하는 특징이 전라도 음식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다채롭고 사치스럽고 상차림의 반찬 가지수가 다양하게 많으며 음식 솜씨를 다투는 이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혼인 음식, 이바지 음식이 화려하게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라도의 음식 특징 조금 더 볼게요. 젓갈도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죠. 왜냐하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그리고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고온 다습한 기후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음식들이 상한다거나 그 다음에 간을 약하게 했을 때는 금방 변질이 된다거나 그 다음에 오래 보관할 수가 없겠죠. 그럼 아예 그냥 염장해서 젓갈을 만들어 버린다거나 해서 각종 해산물도 많이 나기도 하거니와 그것을 활용한 젓갈류를 아주 다양하게 확보를 하는 것이 전라도인 것이죠. 그래서 각종 젓갈을 사용하여서 감칠맛이 강하고 음식 간이 세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간이 짜고 고춧가루도 많이 씁니다. 맵습니다. 김치에는 고춧가루를 많이 사용하고, 이게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김치의 국물이 자작자작 나오는데 전라도 음식 같은 경우에는 그 국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치를 전라도 음식의 김치의 특성을 보시면 국물은 없고 그 양념이 그냥 바닥바닥하게 그냥 다 붙어 있는 거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라도 김치의 특징까지 살펴보았고, 대표적인 음식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비빔밥 중에 하나죠. 전주 비빔밥, 그리고 콩나물을 기르는 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콩나물 국밥, 그리고 담양, 대나무가 많은 담양에 그 대나무를 이용한 대나무, 대똥밥,
그리고 이 해안가를 갯벌을 중심으로 나오는 뭐 대합, 그다음에 남원 지역의 추어탕, 용봉탕, 갈락탕, 낙지연포탕, 그리고 순천에 가면 뭐 꼬막, 그다음에 짱뚱어, 그리고 매생이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낙지도 발이 굵은 게 아니라 가늘고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세발낙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광주의 애젖찜, 애젖찜은 원래는 엄마 뱃속에 아기 뽀 속에 있는 그 돼지를 말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혹여나 뭐 재현을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아기 돼지 가지고 애젖찜을 만들고요. 퇴나무 많으니까 죽순찜 많을 거고, 낙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영광의 굴비, 그 다음에 풍천 지역의 장어, 순창의 고추장, 그 다음에 민물새우로 만드는 작은 새우로 만드는 토화젓, 그 다음에 돌산, 여수 돌산 지역의 갓으로 만든 갓김치, 그 다음에 고들빼기, 그 다음에 영암 지역의 어란, 그 다음에 이쪽 신안, 흑산도, 목포 이쪽에 홍어, 아까 말씀드린 순천의 순천 꼬막, 뭐 여자만 이런 곳에서 캐서 맛있게 먹고 있는 꼬막, 그 다음에 뭐 이런 산자, 가자 종류죠.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상도입니다. 전라도와 마찬가지로 바로 옆에 붙어서 동남해를 끼고 있는 것이죠. 기후는 마찬가지로 전라도와 마찬가지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덥고, 당연히 그러면 간도 세겠죠. 자, 보시면 동해와 남해를 끼고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생선, 회, 해초류 이런 것들을 즐겨 먹고요. 경상도에서도 이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뭐 안동이나 뭐 영주 이런 지역, 내륙 지역에 가면 마찬가지로 이 산악지대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전라도만큼 멋을 내거나 사치스럽지는 않으며 기후적인 영역 때문에 음식이 짜고 매운 편이다. 대표적인 음식으로 또 마찬가지로 대표하는 비빔밥, 진주 비빔밥, 그리고 통영 비빔밥, 그리고 거제, 뭐 통영 이쪽에서 나는 멍게를 가지고 멍게 비빔밥, 그리고 닭칼국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 마산, 그다음에 저쪽에 미더덕, 그리고 아구찜이 전라도 쪽에서도 있고 요 경상도 쪽에서도 있습니다. 뭐 전라도 쪽이 생물을 갖고 한다고 하면 경상도 쪽에서는 반쯤 말려서 꾸덕꾸덕하게 말린 아구찜 형태가 보인다든지, 이거 보이는 거죠. 그 해물파전, 기당 지역에서 나는 뭐 독특한 그 파로 만든 해물파전, 그다음에 안동 지역의 식혜. 우리가 마시는 음료처럼 마시는 식혜는 보통 뿌옇거나 맑은 색깔 밥알이 동동 떠 있는 달콤한 식혜인데, 안동 식혜 같은 경우에는 이 여의 발음의 식혜는 우리가 흔히 마시는 음료용 식혜를 말씀하시는 거고, 해라고 해서 히읗에 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젓갈 해자를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자미 식혜, 뭐 도루묵 식혜, 명태 식혜는 해, 여의가 아니라 아이예요. 젓갈의 형태인데, 안동 식혜 같은 경우에는 그 맑은 마시는 달콤한 식혜가 아니거든요. 빨간 고춧가루 물에 작은 그 무 조각조각 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밥을 국물을 엿질국물로 삭히는 거는 비슷하지만, 이게 젓갈과 마시는 식혜 중간쯤 되나? 이렇게 될 정도, 그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요게 바로 안동 식혜. 그렇지만 표기법은 우리가 흔히 마시는 식혜처럼 여의로 표기를 한다. 그리고 안동 지역 같은 경우도 뭐 비빔밥도 있는데, 그것을 보통 우리가 헛제사밥이라고 하죠. 가짜로 제사를 지낸 것처럼 해서 제사 음식을 먹는다, 이런 설도 있고, 헛제사밥에 관련된 설은 여러 가지 재밌는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안동 식혜, 안동 칼국수, 안동 건진국수, 안동 헛제사밥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는 거 보시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 육개장, 따로국밥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다음에 뭐 무밥, 제첩국, 깻잎김치, 콩잎김치. 콩잎 같은 경우는 전라도 쪽에서도 조금 보이고 있고요. 경상도 쪽에서도 콩잎김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낙엽 깻잎처럼 낙엽 콩잎을 가지고 누렇게 다 뜬, 설이 내리기 직전 아니면 설이 간 맞은 이런 콩잎을 가지고 뭐 절여서 장아찌를 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 풋풋한 새 콩잎을 가지고, 걔는 뭐 진짜 야들야들하니 맛있거든요. 그거는 풀을 쑤어서 물김치처럼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콩잎의 독특한 향과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잎김치 있고, 그다음에 충무지역 통영이죠. 여기에 충무김밥, 그다음에 언양 지역의 불고기, 미더덕찜, 마산에 아까 말씀드린 아구찜, 그다음에 동네에 뭐 이 해물파전, 그다음에 은어가 나오는 곳에 은어찜들이 발달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내려가겠습니다. 제주도 당연히 평야 없고요. 지질 상태도 일반 우리가 말하고 볼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아니고, 화산 지역의 그 형태이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보듬고 있는 토질 자체가 아니죠. 수분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토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벼농사, 쌀농사에서는 그 물, 내리는 강수량과 그 물을 갖고 있는 어떤 그 토목시설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게 안 되는 토질이 제주도의 토질인 거죠. 그래서 화산 지역이라 쌀은 거의 생산할 수가 없고, 제주도도 쌀이 있긴 한데 밭쌀이라고 합니다. 밭쌀. 그러니까 논쌀이 아니라 물이 없는 밭에서 기른 쌀. 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잡곡을 많이 기르게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밀의 70%는, 우리나라의 메밀의 70%는 제주도에서 생산이 됩니다. 해안지대로는 고구마나 밀감, 귤 많이 나고, 고사리도 많이 나서 고사리를 활용하는 음식들이 요즘에는 많이 보이고 있죠. 채소와 된장, 해조류가 주된 재료이며, 돼지고기, 검정색의 흑돼지라고 대표되는 제주도의 돼지, 그리고 닭고기, 생선을 사용하는 음식이 발달되어 있고, 제주도 음식은 제주도민의 부지런하고 소박해요. 마찬가지로 꾸밈 없이 소박한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음식으로 재료의 맛을 그대로 내고, 제일 더운 지역이죠. 그래서 간은 마찬가지로 짠 편입니다. 대표 음식 제주도
연안 해안에서 많이 나는 갈치, 그 다음에 전복보다 조금 작은 오분자기, 그리고 여러 가지 해물들을 넣어서 만든 해물 뚝배기, 전복을 활용한 여러 가지 음식들, 그리고 자리돔이라고 하는 작은 생선이에요. 근데 되게 독특하고 맛있는 생선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뭐 젓갈을 담아 먹기도 하지만 그것을 활용해서 김치를 담기도 하고, 얘 자체적으로만 그냥 구워서 먹어도 맛있고요. 그리고 물회를 만들기도 하고요. 성게를 활용한 설계국, 보말국, 옥돔을 활용한 것들, 그리고 고등어나 삼치 같은 거를 생물로 회로 먹을 수 있는 지역이 제주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 그리고 그 해조류 중에 모자반이라고 하는 그 제주 지역의 그 독특한 해조류를 활용한 음식, 그리고 흑돼지를 활용한 음식, 그리고 꿩을 활용한 음식도 많고요. 대표적인 떡이 빙떡인데 이건 우리가 디저트로 먹는 달콤한 떡이 아니라 밀전병에다가 무나물을 싸서 만든 빙떡, 그리고 전복을 넣어서 만든 김치, 고사리를 넣어서 만든 국, 돈배고기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꿩만두, 토수를 활용한 냉국, 자리, 아까 그것을 활용한 젓갈,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황해도, 북쪽에서도 이 서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해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풍부하고, 북쪽 지역에서도 그나마 좀 따뜻한 기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인심이 좋기로 유명하고, 연백평야의 곡창지대 쌀, 그리고 옥수수, 조, 밀 등 잡곡이 풍성하다. 그리고 그 맛이 좋기로 유명했다. 그래서 추국, 소를 키운다거나 양잠, 비단,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성하였고, 조기, 갈치, 조개류 등, 그리고 소금 등이 많이 생산되었다. 음식은 구수하고 소박하며 떡이나 만두가 큼직큼직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자주 만들어 먹는 곳이 황해도였다. 특징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서도 좀 따뜻한 지역이고 해서 김치 같은 경우는 맑고 시원한 것이 특징이다. 위로 갈수록 간은 적게 들고, 그 다음에 국물을 좀 어느 정도 자박자박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시원한 게 특징입니다. 국수도 그 김치나 동치미 국물로 만들고, 냉면이나 아예 밥을 말아 먹는 이런 밤참들, 그리고 간은 짜지도 싱겁지도 않다. 북쪽으로 갈수록 간은 세게 하지 않으니까요. 대표적인 음식 연안 식혜, 여기 보시면 식혜의 해가 다르죠. 이거 젓갈에 가깝다는 겁니다. 새우찜, 그다음에 고기전, 남매죽, 김치 순두부, 강력 돼지족 등이 있다. 평안도입니다. 논보다는 밭이 더 많아요. 이제 논은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옥수수, 콩, 팥, 조 등 이 잡곡들, 그리고 작게나마 끼고 있는 서해에서 조기, 갈치, 민어, 대하, 굴 등이 나온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를 키우고 양봉을 하고 양자만한 것이 성하였다. 평안도의 지리적 특성상 대륙적이고, 대륙에 아주 가깝게 되어 있죠. 그게 고스란히 사람들의 성품과 음식에서도 표현이 되는 겁니다. 대륙적이고 진취적인 이 기질이 그대로 음식에도 표현이 되어서 풍성하고 큼직큼직하다. 추운 지방의 겨울 음식이 발달되어 있는데 냉면, 여름에는 어복쟁반, 그리고 만두를 하나 빚어도 큼지막하게 빚어서 만두가 2~3개만 들어가도 그 그릇이 가득 차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안도 음식의 특징, 큼직큼직하다. 간은 슴슴하다. 맵고 짜게 먹지 않는다. 양은 많은 것이 특징이고, 김치도 담백하고 시원한 맛이 나는 백김치나 동치미 등을 즐겨 먹는다. 대표적인 음식, 노티는 떡입니다. 어복쟁반, 굴만두, 녹두지짐, 동치미 냉면 등이 있다. 마지막 함경도입니다. 한반도 가장 북쪽에 있고요. 가장 끝지방에 위치하고 있어서 험악한 산악지대이며 제일 춥죠. 동해를 조금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과 해산물이 골고루 생산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잡곡 같은 경우 콩조, 옥수수, 수수, 피, 감자, 대구, 명태, 청어, 방어, 가자미, 돌목, 고등어, 미역, 다시마 등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간은 당연히 심심하고 담백하지만 마늘, 고추 등을 강하게 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저 옆에 다른 도에 비해서는 많이 쓰는 편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추 양념장, 이런 것들이 이 함경도에서 나왔다고 할 정도로 이 마늘, 고추, 양념을 많이 강하게 씁니다. 역시나 큼직큼직하고 장식이나 규교는 많이 부리지 않고요. 잡곡이 아랫지방보다 더 차지고 맛이 구수하다. 이 조석으로 기온차가 많이 난다고 했을 때 이 식재료가 더 맛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 음식으로 강냉이밥, 강냉이죽, 말지짐, 태석, 감자떡, 가자미 식혜, 명태 식혜, 도루묵 식혜, 대비지찌개 등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향토 음식의 개념과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 보았고요. 각 지역의 향토 음식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사찰 음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전통음식문화 6차시 2번째 시간은 사찰 음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찰 음식의 개요를 설명할 수 있고요. 사찰 음식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는지 살펴보고요. 그렇다면 사찰 음식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찰 음식의 개요. 제가 앞쪽에 전반적인 우리 그 학습 과정을 얘기를 하면서 사찰 음식을 꼭 배워야, 한국 음식의 특징으로 배워야 되는 부분을 길게 설명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찰 음식을 하시는 이 스님들이 많은데 요즘 많이 거론되시는 분이 백암사의 정관 스님이시죠. 해외 활동도 엄청나게 많으시고, 한국에서 정관 스님을 뵐 경우에는 정관 스님의 스케줄을 미리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아무 때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 해외에서 이 사찰 음식을 하는 정관 스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철학하는 요리사다. 가장 진귀한 음식을 만드는 이다. 사찰 음식을 통틀어서 얘기하기도 하겠거니와 그 사찰 음식을 만드는 스님의 평을 이렇게 지금 2015년 10월 뉴욕타임즈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찰 음식이 단순하게 절에서 먹는 음식, 스님들이 만들어서 먹는 음식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불교의 수행이 이루어지는 절에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불교의 가치와 그 정신, 수양하는 그 정신을 담아서 발전하면서 절에서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라는 단순한 의미에다가 자, 영양이 한쪽으로 치우쳐진 영양 불균형의 과한 식사가 아닌 건강한 식사, 그리고 스님들이 수행의 일부분인, 수행 과정의 일부분인 수행식이라는 의미, 그리고 자연을 고스란히 담은 자연식, 거기에 뭐 화학적인 양념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가미되지 않은 자연에 아주 가까운 음식이다라는 것과 전통과 우리 민족의 문화가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는 것이 또 사찰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전통 음식이다. 그리고 정신을 맑게 하는 선식이다. 그리고 육류가 배제된 채식의 베지테리언을 대표하는 음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사찰 음식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음식뿐만 아니라 완성되어져서 우리 입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완성되어진 음식뿐만 아니라 그 식재료, 자연에서 나는 그 식재료의 재배와 손질,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드는 조리법, 음식을 만드시는 스님들, 그리고 음식을 먹는 방법, 식사 예절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그 스님들이 수행하는 그의 한 부분이라고 삼는 것이죠. 한국 불교 1600년의 역사와 정신이 담겨있는 문화적 수행 산물이 음식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찰 음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한국의 불교 요리다. 자, 불교에서 허용하는 승려들의 음식이다. 불교 사찰에서 전해지는 음식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해하기 편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이 역사적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많은 변천들, 그리고 궁이면 궁, 양반 가면 양반가, 여기에 받은 영향도 아주 많다고 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그 사찰 음식의 상차림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고스란히 보여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단편적인 이해로 보실 경우에는 사찰 음식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철마다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찰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산속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철마다 다른 식재료를 가지고 그 철에, 제철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가끔씩 만들게 되는 별식까지도 이런 것들 사찰 음식의 외연이 더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아주 그냥 단순하게 사찰 음식을 정의 내리시면 안 되시고요. 사찰 음식에는 소박한 수행의 전통도 있거니와 궁중과 양반가에서 통용되던 진귀한 음식의 전통까지도 접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도들이 특별한 어떤 여기서는 어이가 아닙니다. 제나 불공을 드릴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음식의 종류도 많아지고 각종 떡과 과일들도 다양하게 맛난 음식들로 마련되어져서 올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왕의 제사를 모신다거나 궁중에서 특별한 제를 모실 때 왕궁에서 파견한 상궁들이 사찰에 와서 궁중 음식을 또 같이 병행해서 조리를 하게 되고요. 양반가에서 또 큰 제를 올릴 때 사찰에 부탁을 할 때 그래서 참모를 또 같이 보낸다거나 방가의 음식들을 조리할 수 있게 했고 이 과정에서 육류를 철저히 배제하는 불가의 전통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물론 방가나 궁중에서는 고기를 드셨겠지만 절로 이렇게 의뢰를 해서 어떤 제나 제를 모실 때는 사찰의 기본적인 진정성인 본질이죠. 육류는 배제하고 음식을 만들었다. 자, 식사가 아니라 수행의 한 부분인 공양. 그럼 이 공양은 무엇이냐? 음식을 대할 때마다 그 음식에 담긴 수많은 사람의 노고와 자연 환경에서부터 그 식재료가 자라온 이런 것들, 그리고 공헌하는 이런 모든 음식을 베풀어준 시주자나 그 은덕에 감사하는 마음을 음식을 대할 때마다 되새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양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는데 이 감사의 마음가짐에 수반하는 마음가짐이 바로 공경이다. 그래서 감사와 공경, 이것이 바로 공양이라는 말에 뒤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사찰 음식에는 어떤 특징들이 보이느냐? 불교의 첫 번째 계율, 불살, 생계, 살생을 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육식을 금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살생을 통해서 제공이 되는 육식을 금하고 육식에 대한 금지는 여러 경전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승불교권에서는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 불교도 여러 형태로 나눠지는데 소승불교도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뭐 포교 활동도 하지 않고 뭐 작은 사찰에서 본인이 뭐 이게 어떤 이 수행만 하는 이런 형태의 불교권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신 대승불교권이다. 네. 그리고 오신채, 오훈채라고 하는 이런 것들 금지했다. 고추는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5가지 매운 채소라고 했지만 빨간색의 고추는 해당되지 않고 어떤 것들이냐면 마늘, 부추, 파, 달래, 흥건데 마늘도 지금 보시는 그 육종 마늘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산에 그냥 자연스럽게 났던 아주 작은 산마늘 형태의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달래 같은 형태, 달래도 지금은 양식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그 형태긴 한데 지금 우리가 보는 그 형태의 채소들이 아닌 예전부터 산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던 이런 것들의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얘네들이 다 매운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익혀서 먹으면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고 날것을 먹으면 성내는 마음이 더하기 때문에 수행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능엄경에도 오신채는 금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찰 음식의 특징 중에 다양한 양리작용, 산에서 들에서 농약을 치거나 이러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자연의 이치대로 나고 그것들을 채취해서 먹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약용의 그 성질들이라든지 기능 등을 그대로 섭취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 약용식물을 섭생하는 방법이 그래서 자연히 발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결과 사찰 음식에는 여러 가지 약용 성분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진다라고 보는 건데, 사찰 음식이 영양만이 아니라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양리작용을 갖도록 세심하게 발전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뒤에 영상을 시청을 하시면서 정문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한번 또 들어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천연 조미료를 사용을 한다. 육식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찰에서는 뭐 생선이나 고기 육수를 사용할 수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것들을 배제한, 그러면서도 맛난 맛이라든지 감칠맛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히 천연 조미료가 발달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찰식 조미료는 뭐 버섯을 활용을 한다든지 다시마, 그리고 대표적인 표고버섯을 활용해서 이 육수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피가루, 초피, 제피 뭐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하게 되고, 향이 나는 방아잎, 그리고 들깨가루, 들깨 국물, 콩가루, 날콩가루, 그다음에 뭐 말린 참죽의 순 이런 것들 가지고 조미료로, 천연 조미료로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뭐 자연 재료로 산에서 나는 뭐 뚝뚝 떨어지는 감을 갖고 청을 만든다든지, 뭐 열매들 같은 것들 가지고 그 당에 침해가지고 청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또 많이 활용하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사찰 음식은 하나도 버리는 부분이 없는 전체식이 기본이다. 이게 지저분하고 억세고 뭐 벌레 먹었다고 해서 톡톡 잘라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먹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면 이왕이면 다 버리는 것 없이 전체를 다 드신다. 그래서 전체식이 기본이다. 나물 데친 물로는 국물에 육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표고버섯을 불렸던 물 역시 뭐 찌개를 끓이는 육수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이게 손질할 때도 버리는 부분을 많이 만들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다 먹는 경우다. 그리고 채식 문화와, 당연히 살생에 의한 육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채식 문화와 철철이 그때그때 나는 재료들에 예민하게 신경을 쓰시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조리를 하게 되시는 거죠. 산중에 위치하고 있는 사찰의 여건 때문에도 그렇고, 절마다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야채나 산야초에 그것을 헛되게 그때를 순간 놓쳐가지고 식재료를 활용을 못한다거나 이런 케이스가 없게끔 식재료를 많이 사용한 사찰 음식이 발달되어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찰 음식이 자연 친화적인 식단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특징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양한 저장 음식. 자, 지역이 좀 남쪽이라 하더라도 산속 깊숙이 있는 사찰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조금 더 낮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식재료가 제한적으로 공급이 되고 다양하게 구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이 더더군다나 더 길 것이고요. 그래서 초가을이라든지 아니면 극심한 겨울이 되기 전에 식재료를 구할 수 있을 때 구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저장하거나 말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발달이 되는 거죠. 큰 눈이 오게 되면 산중에 있는 사찰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통행이 막혀버리는 상태인 거죠. 외부하고 고립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겨울은 더 길어질 것이고, 미리 준비해놓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긴 겨울을 나기 위한 음식 저장 방법이 발달되었다. 그래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장류, 그것을 이용한 각종 장아찌, 그다음에 뭐 초절임, 당절임, 소금절임, 장절임 이렇게 절임류, 그리고 말려두었다가 쓸 수 있는 부각류, 그리고 김장, 사찰에서 김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장을 통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각종 김치 등을 준비를 해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찰마다 독특한 그 사찰만의 특색 있는 음식 문화가 형성되고 발달되는 것이죠. 또 하나, 생명을 존중하는 자연 친화적 음식이다. 자연 환경과 인간이 함께 살아감을 알려주는 환경 중심적인 음식 문화이다. 만약에 뭐 간단하게 텃밭을 이루고서 재배를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뭐 이걸 판매 목적으로 대량의 대형 형태의 어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주어지는 환경에 맞게끔, 그리고 주변에 새라든지 동물들하고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뭐 다 수확을 해버린다든지 다 채취를 해가지고 와버린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요. 그래서 환경 중심적인 음식 문화가 바로 사찰 음식 문화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연 생물의 자연 순리에 순응하며 살 수 있도록 섭취하고 가르치는 자연 친화적인 문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음식은 어떤 맛일까? 이 음식을 섭취해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음식을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음식이 완성되기까지 거기에 담긴 수많은 사람의 노고, 그리고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의 수행 일환으로 여긴 것이 이 사찰 음식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좀 이해하시기 편하게 영상 시청을 드릴 건데요. 사찰 음식에 대한 영상물들은 아주 많습니다. 맞는데 조금 더 이 본질, 사찰 음식의 본질을 이해하시는 데 편할 수 있는 동영상들을 한번 시청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실 것은 김장울력이라고 하는데, 단체, 큰 절에, 승부대학 같은 큰 절에서 여러 공동체가 사찰 김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곡가의 스님들의 김장울력이 한창이다. 김장울력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찰에서 가장 큰 대종울력 가운데 하나다. 세간이든 출세간이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음식이다. 깨달음을 얻고자 세간을 떠난 수행자들도, 무문관 스님들도 몸을 유지하는 것은 음식이다. 몸은 마음을 만들고 마음은 몸을 만든다.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몸은 가볍고 정신이 맑아질 수 있는가? 불교의 식생활 문화가 여기에 답하고 있다. 네, 보셨죠?
그 대량의 김장을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스님들이 공동체로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보기 드물 장면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 영상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스님들, 스님분들하고만 담그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일반 보살님들하고도 이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1000포기, 2000포기, 3000포기 이렇게 하시는 큰 사찰들도 있고 아니면 조그맣게 작게 하는 사찰들도 있고 이렇게 김장이 사찰 음식에서도 아주 큰 부분이었던 것을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앞쪽에서 살짝 보신 그 바루 공양, 그 사찰 음식을 대표하는 식사 예법이죠. 이 바루 공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보시죠. 초놈을 아껴 수행정진하는 스님들에게 여법한 법공양은 긴 의식이다. 몇 끼마다 가사를 수하고 절차마다 개성을 암송하는 것은 아니다. 법공양은 하루에 한 번 점심 공양에만 하는 것이 보통이다. 새벽 6시에 먹는 아침 공양은 간단한 바루 공양이다. 평상복 차림으로 앉아 죽비로만 진행된다. 아침은 음식도 가볍게 먹고 공양 의식도 간단하게 진행된다. 죽비 소리에 맞춰 합장 반배하는 것으로 회발계를 대신한다. 소리내어 개성을 하지 않을 뿐 공양할 때의 태도는 법공양과 다르지 않다. 일체 말을 하지 말며 얼굴을 들고 좌우로 돌아보지 않는다. 천수물을 받을 때도 적당한 양이 되었으면 바루를 돌려 표시한다. 아침 식사는 가볍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선방에서는 전통적으로 아침에 죽공양을 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음식입니다. 부처님도 음식에 대해서 첫째, 많이 먹지 말고 또 그렇다고 반대로 너무 적게 먹어도 건강 유지에 곤란하니까 적당히 먹어야 된다. 공양할 때도 중도가 필요하다. 식사에서의 중도는 자신의 양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맛있고 없음을 분별하지 않으며 음식을 먹는 본의를 잊지 않는다. 음식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계초 심학 입문부터 법망경까지 갖가지 계율로도 명시되어 있다.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수행자 5개가 있습니다. 그 수행자 5개 중에 음식을 적게 먹으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첫째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둘째는 음식을 적게 먹으라. 셋째는 잠을 적게 자라. 넷째는 책을 너무 많이 보지 마라. 수행하려고 하면 책을 너무 빠지면 실수행하는 데는 사실 그게 방해된다 이거죠. 그리고 돌아다니지 말라.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중요하게 음식을 적게 먹으라 하거든요. 음식을 적게 먹으면은 장이 편안해지고 피가 맑아집니다. 그리고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또 졸음이 오고 몸이 무거워지고 생각이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행해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수행하는 사람들은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이 하나의 어떤 덕목입니다. 또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아침은 간단하게 죽을 먹게 되는 것이 성가의 전통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양할 음식을 차례대로 나누는 것을 행익이라 한다. 제일 큰 어시바루에 밥을 받는다. 밥을 받으면 어시바루를 눈썹까지 올렸다가 내려놓는다. 찬바루에 반찬을 먹을 만큼 던다. 대식된 밥의 양이 많거나 적을 때는 양에 맞춰 가감한다. 국이나 반찬은 본인이 덜어 담는다. 반찬을 담을 때는 나중에 바루를 씻을 무나 김치 조각을 하나 담는다. 네, 잘 보셨나요? 영상이 다소 길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뭐 템플스테이나 아니면 이 바로 공양을 체험할 수 있는 사찰들을 가셔도 이렇게 전통적인 모습은 보시기가 조금 힘드세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라도 이 바로 공양에 대한 그 제대로 된 지식을 좀 가져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아니 왜 기독교나 천주교나 다른 종교에 관한 음식은 얘기해주지 않고 사찰 음식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나요?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역사상 불교가 우리나라에 한 1500년 정도 이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찰 음식에 우리 음식에 어떤 부분들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찰 음식을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양의 정확한 형태라든지 모습, 행해지는 방법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즘에는 가시면은 그냥 간단한 비빔밥 한 그릇 아니면 이렇게 뷔페식으로 보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수업을 들으시는 우리 학우님들만이라도 제대로 된 바로 공양의 형태를 좀 보셨으면 해서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다음 우리 정관 스님이 아주 젊었을 적 모습입니다. 정관 스님의 그 사찰 장아찌 담그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효식품인 장과 함께 사찰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장아찌다.
어떤 식재료든 장아찌로 만들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사찰의 장아찌는 다양하다. 초겨울에 채취하는 감태는 파래와 비슷해 보이는 해초류다. 내장에 불필요한 열을 풀어주고 피를 맑게 하는 효능이 있다. 말린 감태의 이물질을 제거해놓고 감태 장아찌 양념장을 만든다. 양념장은 된장에 다신 물을 부어 풀어서 쓰는데 집간장으로 부족한 간을 맞추고 조청을 알맞게 부어 농도를 맞춰준다. 수저로 떠보아 끊이지 않을 정도로 흘러내리면 된다. 한 번 꺼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한 주먹씩 뭉쳐 항아리에 넣고 양념장을 끼얹어 돌로 눌러 놓는다. (2) 2개월 정도 숙성된 뒤에 먹을 수 있다. 봄바다에서 채취하는 꼬시래기는 고수머리처럼 꼬실꼬실하대서 붙은 이름인데 쫄깃한 식감이 냉면을 씹는 것 같다. 무침뿐 아니라 장아찌로 만들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고추장을 다신 물로 개어서 고춧가루와 간장 등으로 양념에 버무려주면 된다. 사찰 음식은 산나물은 물론 바닷속 해초까지 사찰이 위치한 지리적 환경에 따라 갖가지 장아찌가 발달했다. 대중이 항상 모여 살죠. 모여 살다 보니까 이렇게 끼니 때마다 음식을 하는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울력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뭐 장아찌를 만든다든가 부각을 만든다든가 김치를 만들어 놓고 그때 필요할 때 꺼내서 먹기도 하고 스님들 음식으로 몸을 이렇게 다스리고 치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나오는 약효가 있는 음식들을 또 이제 저장해서 드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장아찌와 저장식품은 어쨌든 그 절지반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될 수밖에 없죠. 사찰 음식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발효식품인 김치와 장아찌의 발달이다. 장아찌 종류만 200여 종류가 된다. 방아잎 장아찌, 민들레 장아찌, 아사고이 장아찌, 통매실 간장, 산초 간장, 두부 간장 등은 어느 사찰에서나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찰 장아찌다. 네, 정관 스님, 선대 스님 아주 젊었을 때의 모습을 보셨고요. 진짜 장아찌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장아찌로 만드시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정문 스님의 자연에서 식재료를 어떻게 구하시고 어떤 치유 방법을 가지고 음식을 드셨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계절과 조건에 따라 변해간다. 그것이 순리다. 몸을 가볍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는 사찰 음식은 계절의 변화에 깨어있다. 여름 음식이 몸에 좋았다고 가을에도 그 음식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이제 기온이 땅으로 이렇게 다 모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 식품을 드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죠. 토란잎은 물에서 자라는 연잎과 모양새가 비슷하다. 땅이 품은 알이라는 뜻의 토란은 예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영양식으로 스님들이 즐겨 먹는 식재료다. 오늘 정문 스님이 보여줄 사찰 음식은 들깨 토란탕이다. 진한 쌀뜨물에 담가 독성을 우려냈다. 산속에 계시는 그 스님들은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릴 때 특별히 이렇게 약을 갖다 이렇게 사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통해서 썼는데, 특히 치아가 통증이 왔을 때 여기 지금 토란의 미끌미끌한 이 성분을 이렇게 즙으로 내 가지고 통증이 심한 그 치아에다가 발라가지고 잠시 통증을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그런 또 약재로도 이렇게 썼어요. 토란탕은 상기된 열을 식혀주고 성인병 예방에 좋은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이다. 사찰 음식은 어떻게 맛있게 만드는지보다 어떻게 재료의 약성을 살리는가에 집중한다. 사찰 음식에는 오랜 경험과 관찰에서 나온 통찰의 지혜가 녹아있다. 네, 식재료와 음식을 활용한 스님들의 지혜를 보셨나요? 자, 다음 영상 같은 경우에 저장식품 중에 하나죠. 부각입니다. 부각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사찰 음식의 특징인데요. 부각 어떤 것들을 만들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스님들의 손길이 더욱 바빠진다. 가을볕에 호박, 가지 등을 말리고 부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찰의 부각 종류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긴 부각은 먼 길을 떠날 때 곡기를 해결하는 저장식품이기도 했다. 찹쌀풀에 간장으로 간을 맞추거나 고춧가루를 넣어 매콤하게 만들기도 한다. 노심들이 옛날에 집에서 이게 찹쌀이 근기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비닐에다 딱딱 잘라서 넣어갖고 다니면서 이제 장거리 아주 먼 거리 산을 타고 절집에 가려면 이게 산을 고비고비 넘어야 저는 사찰을 갈 수 있잖아요. 김 한 장에 이게 2개를 포기면은 영양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찹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근기가 있고 배고픔을 조금 달래겠죠? 그래서 이제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드시죠. 김뿐 아니라 각종 채소나 나물로도 부각을 만든다. 지방 섭취가 부족하기 쉬운 사찰 음식에서 기름에 튀긴 부각은 영양 밸런스를 맞춰주는 지방식이기도 하다. 땡감은 가을볕에 말려두었다가 집간장에 조청을 넣고 졸이면 꼬들꼬들한 식감에 감 장아찌가 된다. 말린 감은 떡할 때 넣기도 하고 차 마실 때 다식으로 먹기도 한다. 네, 어디서 보기 힘든 영상들입니다.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좀 엑기스들만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시청을 드렸고요. 더 많은 내용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적인 제약에 걸려서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이 영상들 몇 가지 보시면서 사찰 음식이 담고 있는 특징, 사찰 음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저장법들이 어떻게 발달되어 있고 스님들의 지혜가 어떻게 녹아있는지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사찰 음식이 개요, 사찰 음식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 단순한 절밥의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찰 음식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음식 부문 국가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특히나 우리 음식과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음식들을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